믿을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레코딩 되고 있어요. 절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고 있는 것은 또 렉처용이고요. 이 말은 아직도 퇴근 안 했다는 얘기겠죠. 지금 일이 되게 많은데 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역시 이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직장이 대부분 그렇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혼자 독약청청 해보다가 용쌤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이제 합류해가지고 사단에서 하고 있는데, 와, 경험하는 개수, 물량의 개수가 혼자 할 때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달이면 등기 치는 것까지만 20개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공투하시니까 아시죠? 음. 그래서 그 공투하시는 게 여러분은 하나일 수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한 달이면 20개 정도는 처리하는 것 같아요. 일반 매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30명 들어갔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빠지고 싶은 사정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집안에 어떤 일도 생기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건 일반 매매로 처리합니다. 강사님이 다 이제 지분을 나눠서 저희가 들어가든 아니면 용쌤이 다 수강해주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등기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전부 다 이게 서류 소유예요. 그래서 너무 못 맡을 것 같을 때는 법무사에게 이제 맡기기도 합니다. 저 이제 배정관 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가 법무 대리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투 참여하는 거는 제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홍보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참여 좀 그만하세요. 아시겠죠? 예, 거기에 댓글 달아놓으면 마감된 거 보면 30명, 50명 돼 있던데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죠? 예, 적당히 좀 하십시다. 한 10명 이내로. 아시겠죠? 음, 자, 부동산과 동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해서 개념을 알고 계실 거고, 동산은 움직이는 개념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시다. 경매하는 사람들을, 혹은 앞으로 부동산을 좀 거래할 사람들은, 동산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금하고 채권. 여러분은 채권이란 말을 진짜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채권 투자의 채권이 아닙니다. 근저당과 관련돼 있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을 얘기할 때 채권 혹은 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말이 어떻게도 이어지냐면요. 채권이었던 동산이 물권인 부동산화 되는 걸 나중에 민법 용어로 채권의 물권화라고 불러요. 기초부터 너무 길을 주기나? 아니야.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동산인을 채권으로 기억하시고 부동산을 물권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처럼 대접받는 애들이 있어요. 민법적으로 혹은 임대차 보호법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채권의 물권화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산과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반이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동산하면 야 부동산 야 나 친구들한테 제가 할 때 하는 말이죠. 부모님한테랑 무슨 일해 너? 저 부동산 관련 일해요. 그러면 아 그 요즘에 참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어렵다던데 부동산 중개인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사만 부동산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으면 사실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반 도입 단계에서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부동산과 동산하면 채권과 물권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박아두는 거 괜찮아요? 음. 거의 개념이 저는 이제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술은 한 5%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5% 중에서 용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용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부동산 동산을 들을 때 남들처럼 부동산 동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물권과 채권으로 바꿔서 기억하실 수 있으면 그리고 채권의 종류 중에 근저당과 전세권을 기억해내실 수 있으면 동산과 부동산을 연결짓는 고리가 생깁니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부동산과 동산의 연결 고리입니다. 좀 말이 빨랐나요? 이 정도 속도 괜찮죠?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뒤에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유체동산과 무체동산 이거 이제 또 설명드려볼게요. 이거는 경매에서 왜 필요하냐면 동산은 대체로 무체지. 맞죠? 맞잖아. 우리가 채권으로 동산을 기억했으면 형태가 없어야 맞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무체동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무체동산이란 말 우리가 많이 안 들어봤어요. 왜냐면 없는 거니까. 맞죠? 유체동산을 강조하게 돼서 법률 용어에서 많이 쓰거나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얘기는 무체동산은 의미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뜻이야. 우리가 동산을 거의 무체동산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 맞습니까? 이를테면 한국 사람 하면 피부 색깔이 백인처럼 하얗지 않을 거라고 대체로 믿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백인처럼 얼굴이 하얀 한국인도 가끔 있죠. 한 100명에 한두 명 정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야, 독특한 한국인인데도 되게 독특하게 하얗다 이렇게 말하죠. 비유가 될라나 이게.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바로 말해가지고. 하지만 유체동산이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동산은 그냥 다 무체동산인데 유체동산은 형태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 우리는 경매하는 사람이잖아요. 유체동산에다가 이삿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냉장고, TV, 세탁기, 소파.
이제 여러분 처리해본 물건들이 머릿속에 싹 지나가면 이제 저는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좀 기억이 안 나겠죠? 제일 처리하기 어려웠던 거는 싱크대 같은 이거 다 파손하고 가는 거 처리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이것도 동산입니다. 그리고 안에 이삿짐 안 가고 뭐 경매에 넘어간 집을 놓고 간 사람들이 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지키고 지키다 어릴 거나 아니면 안 좋은 것도 버렸을 테니까. 이불, 베개 이거 처리가 진짜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오염 시설이 돼 있는 거, 물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으면 물때나 아니면 그 진짜 실제 인분 같은 오염 물질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받아내셔야 되는 거면 유체, 동산, 포기, 각서를 받아내시면 훨씬 일이 수월하게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경매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남들은 엄청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용어를 경매에 필요한 용어로 바꿔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실전 투자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런 일을 겪잖아요. 근데 기초 용어 알았던 거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부동산을 동산으로 보지 않았어. 나는 물건과 채권으로 기억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이 아직 들려 이제. 근저당이 물건이야. 그러면 이제 들린 거. 근저당은 사실상은 현금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인데 채권이 물건화 된 거야. 이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저는 기초 쌓을 때 이렇게 연결을 미리 지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방법이 괜찮으시면 1번 쳐주세요. 안 괜찮으면 바꿀 거예요. 그냥 사전적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괜찮으세요? 이게 잘하는 분들한테는 참 괜찮다는 평가를 많이 듣는 그런 방식인데 진짜 처음이신 분들은 진짜 처음 설명을 다 괜찮아요. 그럼 동의한 걸로 알고 60% 동의 넘어갔으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메모를 하실 때 어떻게 메모를 하시냐면 지금 부동산이라고 써있는 거는 물건을 메모하시고요. 동산이라고 써있는 건 채권을 메모하시고 중간쯤에 화살표를 쭉 쳐놓은 다음에 채권의 물건화라는 개념을 써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근저당, 전세권 두 개를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심화반 가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단어 설명하는데 시간이 이 정도 갔어요. 오늘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얼굴로 동의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유체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무체동산에서 기억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삭제. 무체동산은 사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등기소에 빨간 줄 긋듯이. 그럼 우리 유체동산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기다가 포기각서라는 말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포기각서는 어느 단계인데요? 안에 있는 짐을 치울 때, 경매 낙찰 받고 안에 있는 짐을 치울 때 함부로 치우면 여러분이 덫에 걸릴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부러 덫을 거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정신이 있겠습니까? 뭐 덫걸 정신이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삿짐처럼 빼서 처리하기가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합법적인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에 있는 동산을 동산 경매에 넘깁니다. 유체동산이 아니고 그때는 동산 경매라고 불러요. 그러면 법원에 집행관이 그 똑같이 감정을 해가지고 올리는 절차가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그리고 경매 일자가 돼가지고 낙찰받은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쓰레기 들 테니까. 그럼 그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 보관소에 보관비까지 내야 되고요. 그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에서 빼가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그 집 자체에서 경매를 합니다. 동산경매에서. 보통 아파트 경매는 그 집에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 있는 거 이삿짐 센터에 가서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려쳐서 이제 경매를 해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게가 걸리면 거기에 막 샤넬백도 들어있고 막 공기청정기까지 풀세트로 막 100만 원대, 200만 원대 구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구축 아파트 지금 그 주거형 빌라 뭐 주거형 아파트 이런 거 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했을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거의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보관까지 했다가 처리하면 시간과 비용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큰 손해를 봐요. 맞죠? 네,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메모를 여러분이 어떻게 놓을지 모르겠는데 유체동산 포기각서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원래 전격적인 방식으로 인해서 동산을 경매에 처분해요.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쓰레기로 처분하는 방식이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이상이 제일 빨리 해도. 근데 이 시간을 단기간에 줄여주는 건 뭐냐면 전 소유자한테 각서 한 개만 받으면 됩니다. 직접 가서 받을 필요도 없고 카톡으로 왔다 갔다 사인만 남기면 됩니다. 모두 사인이라는 프로그램 회사도 있는데 모두 사인 프로그램 회사처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거기다 사인 탁 입력하면 다시 돌아와서 전산에 기록되는 형식 이렇게 취지해도 되고요. 옛날에는 국민약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어플이 있었어요. 무료인 것도. 근데 그건 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한때 제가 강의에서 국민약속이 한참 홍보했다가 좀 뻘쭘해졌어요. 역시 돈이 생기지 않는 건 그냥 망해버리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돈 내고 잘 써줘야 그 회사가 유지가 되는가 봐요. 모두 사인은 쓰는 사람이 진짜 많아져서 지금 우리 회사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투하시는 분들은 모두 사인으로 아마 받아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용산 프로젝트나 여러분 들어가고 있는 잠실 프로젝트, 고시원 프로젝트 이런 건 전부 다 모두 사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계약서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모든 계약은 뭐 비밀 협의든 뭐든 다 모든 기록이 다 모두 사인으로 진행됩니다. 문제점은 아이디가 공유되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온 모든 계약서는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회사가 돌아가는 규모나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다는 뭐 공개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만, 잠깐만, 이 말은 내가 하면 안 되나?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비밀 뭐, 유지 협약 이거 제끼면 안 되니까. 하여간 지금 제가 그냥 막 얘기하다가 실수 같은 게 나올 것 같으면 잠깐 커트하세요. 표정으로 이렇게 거기가 그만해 이렇게. 왜냐면 이게 녹화되는 거에서는 이게 기록이 되잖아요. 이게 누가 이게 딱 따가지고 이거 유튜브에 올려버린단 말이죠. 이게 녹화되는 건 좀 조심스러워. 그래서 제가 오프에서 날아다니는 이유입니다. 오프 중심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표정이 괜찮아. 지금 네 분 표정이 너무 괜찮아서 제가 좀 또 없는 말 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얼굴을 마주하고 한다는 게 참 좋은 건데, 줌도 참 그런 걸 잘 구현해 놓은 온라인 수업인 것 같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유체동사까지는 포기각서 이제 설명되시죠? 원래 동상경매도 흥미를 가져보시면 당근마켓 같은 거에 그 동상경매를 받아와서 파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중고차 처리하시거나 뭐 중고 것들 처리하시는 분들, 자동차는 아예 경매로 나와 있지만 유체동산 경매는, 그냥 동상경매는 그냥 그 집에 있는 짐들을 다 몰아서 치는 거예요. 이를테면 실제 가치로는 한 1200만 원 되는 것도 한 120만 원에 후려 쳐버리면 유찰도 되고 하면 되게 싼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 짐들이 많거든요. 가가지고 일단 근데 빼고 가져올 수는 없어요. 일단 이삿짐을 하나, 센터를 뭐 트럭을 하나 가지고 갔으면 그 집에서 거기 있는 그 경매에 묶어져 있는 물건을 싹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버리는 건 따로 하는 거지 내가. 물론 이제 당근마켓에 해버리면 바로바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막 아무튼 다양합니다. 다만 신축 아파트의 동상 경매 나왔을 때만 그렇게 자기 물건으로 이용하시고, 구축에 이런 거 처리할 때는 쓰레기짐인 경우가 많으니까 동상 경매에 입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당한 입장, 우리가 낙찰을 받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거를 포기각서를 작성을 미리 해놓으면, 혹은 소유주와의 관계, 이걸 찾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합법적인 관계로 가야 됩니다. 사람을 안 찾아지는데 어떡할 거야? 찾아지면 그거 하나 받는 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 쓰레기를 처리해 버리면 돼요. 다만 걔한테 반대급분 줘야지. 이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은 내가 낼게. 이 정도로 3, 40평대에 나오는 쓰레기를 이불까지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거 다 처리하면요, 그때 비용으로 한 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용 처리가 상당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짐이 엄청 많을지 짐이 없을지는 여러분 운이에요. 운. 낙찰 받고 나서 눈을 따봐야 알 수 있어요. IMF 때는 사람이 걸려 있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생을 거기서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최근에 수강생분들 중에 원주 오피스텔 받으신 분은 있는데 그분은 거기서 돌아가신 건 아닌데 이렇게 다른 데 가셔서 이제 자살을 하셔가지고 강제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고요. 어, 최근에 받은 것 중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자살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채무자였던 사람이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자살을 해가지고 가족을 찾아가가지고 비밀번호를 받아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삶과 죽음이 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영역이긴 해요. 여러분이 싸게 받는 게 목적이시지만, 그래서 가능한 이거 하실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상 업보다는 그 덕을 쌓아가는 쪽으로. 그래서 나가시는 분한테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듣고 나가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배우시고 있는 거예요. 소송을 해놓는 방법은 고맙다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사비를 무조건 높게 준다고 해서 절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걸 의무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사비가 아니라 네가 원래는 살아서 내는 월세가 있는데 내가 그걸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가면 이걸 내가 안 받고 취하를 시켜줄게 라고 하는 장면에서 고맙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지식을 배우는 건 사실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저는 제 마인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면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많고 많이 알아질수록 고맙다는 말을 못 듣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이러면 이제 덕이 아니라 업이 쌓여갑니다. 자, 그다음에 매도 매수하고 양도 양수는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매자가 들어간 거랑 양자가 들어간 거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전문가분들도 이걸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우리 양도소 내죠? 이거 연관지어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제가 필기하지 않고 밑에다 일부러 써놨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왜냐면 여러분 양도소득세 때문에 여러분이 얻었던 수익이 하나도 안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77% 1년 안에 팔고 내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1년 내 매도 77%, 2년 내 매도 66%, 나머지 때 비과세긴 하지만 그것도 주택수에 따라 달라. 일반 과세로 하면 수익을 네가 1억, 2억 이상 남겼을 때 45% 떼갈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그러면 매매사업자나 법인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내가 너무 심화에 관련된 사항을 쫙 읊어버렸고요. 기초에 관련된 사항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매도하고 매수는 양도, 양수와 다르다. 어떤 게 폭이 넓냐? 양도, 양수가 폭이 훨씬 넓습니다. 아시겠죠? 양도, 양수의 한 조건으로, 카테고리로 매도, 매수가 있을 뿐입니다. 살 수 있는 매매라는 방식이에요. 매도, 매수. 매도, 매수의 약자가 매매예요. 팔매, 살매, 매매. 그래서 우리는 매매 계약서를 쓰죠. 여러분 상속 계약서가 있나요?
없죠. 상속 계약서는. 상속은 계약서라 부르지 않고 뭐라 그러죠? 유언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상속 계약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양수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매매도 포함되지만 상속도 포함되고 일부러 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배우자한테 주고 싶어, 친구한테 주고 싶어. 증여도 있을 수 있죠. 증여세를 내긴 합니다만 증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주식으로 인해서 증자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감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인 다뤄보시는 분만 이해가 될 텐데 뭐 프로젝트를 참여해 보신 분들은 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심화로 가지 말고 기본만 얘기하자고요. 양도 양수가 훨씬 폭 넓은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라고 왜 말을 해놨을까요? 매도소득세라고 안 하고 네가 집을 팔았을 때 내는 걸 우리는 생각하는데 팔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네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거나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됐을 때 소득세를 내는 걸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그럼 내가 증여로 받았어요. 양도소득세 안 낼까요? 낼까요? 냅니다. 교환 거래했어요. 매매 계약 안 하고 교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랑 저 아파트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만큼만 입금하는 걸로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전세 끼고 사는 거랑 비슷하죠. 교환 거래도. 교환 거래는 양도소득세 안 낼까요? 냅니다. 상속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라고 불러서 여러분이 이제 상속에 의한 양도소득세임을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에 의한 증여세도 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로 볼 수 있는데 그걸 까먹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도 양수는 더 폭이 넓다. 쉽나요? 봐봐요. 여러분이 흔히 듣던 말들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살짝 섞어드리니까 모르겠죠. 네, 세상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과 기본 용어가 뒤에 있는 심화 용어하고 사실 곁들여져가지고 이게 왜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원리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왜냐면 이거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용어가 뒤에 가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이걸 따로 그때 그 용어를 따로 하면 두 개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등기 필증을 안 해보셨거나 납찰이나 입찰 같은 거 안 해보셨던 분들은 새롭게 리셋돼서 완전히 까먹고 다시 들어오시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맞아요? 저는 시간이 정지되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한 10년 동안 아무런 경매 과정을 겪지 않고 뭐 부동산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시 오면 이 과정이 그대로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기초 용어는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초 용어에다가 제 경험과 지식을 다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맞아요. 경매 입찰하는 상황이 딱 들어가면 입찰이라는 말을 보고 아 뒤에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낙찰이면 아 뒤에 있는 두 개 서류랑 연결을 지어놨었지 옛날에 그 두 개 서류를 오늘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는 제가 왜 써놨냐면요. 여러분이 취득납세라고 암기를 많이 해버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구분짓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셀프 등기도 해봤겠지만 취득세만 생각나시죠? 등록면에서 낸 거 생각나시는 분 손. 1번. 내가 등록세를 차를 사든 부동산을 사든 심지어 주택 임대차 매매를 할 때 부기 등기를 올리든 요즘에는 임대차 그 거래를 하고 임대차 사업,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기 등기가 의무입니다. 신고 의무예요. 아, 잠깐만, 여기 초보반이지? 안 해보셨겠구나. 아무튼 등록세라고 하는 거는요. 등록 면허세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국가에다가 모든 것들을 서류적으로 등록하는 모든 행위에 다 부여됩니다. 뭐도 얘기해볼까? 간판 신고를 한다거나 제가 줄부잖아요. 제가 줄부라는 걸 좀 이렇게 특허권 같은 거나 이런 걸 한번 등록을 할까 생각했는데 그런 거 등록할 때도 등록세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이나 사업자 등록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하셨을 거예요. 여러 이름으로. 그 이름도 등록세 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등록할 때 차량 등록증 냈을 겁니다. 이게 7,200원이에요. 저는 이 가격을 왜 꼭 얘기하냐면요. 이 7,200원은 여러분 등기 칠 때 등기 신청 수수료에 내는 3,000원의 등록 면허세랑은 별개로 내야 되는 돈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등록 면허세는 지자체에 내는 7,200원으로 이때 연결을 지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하고 까먹을 일도 없습니다. 취득세 퍼센트는 여러분이 맨날 계산을 하시니까. 등록 면허세는 별거 안 되는 돈이긴 한데 이 서류가 있어야만 그 등기 절차가 통과돼요. 여러분 법무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거 절차를 경험해 볼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의 강도를 경험해 봤더니 취득세는 기억에서 안 지워지는데 등록세는 자꾸 지워. 그래서 뒤에 번에 혼자 해보려고 할 때 등기소에 내는 거랑 자꾸 헷갈리고 하나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용어가 같으니까. 제 마음이 이해되세요? 좋아요?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 주죠. 여기 질문 있는 사람 채팅 치세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질문 있을까? 없죠? 설마 30분 동안 지금 한 페이지 얘기한 겁니다. 아,
아, 미치겠어, 지금. 내가 이럴까봐 페이지 많이, 오늘 그냥 시간 종료되면 저 그냥 여기서 딱 끊을게요. 아, 여기는 이 정도까지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유체동사 포기각사는 직접 보여드려요.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을까봐. 이거 양식 있냐고 막 엄청 질문들 하시거든. 양식 없어요. 양식 그냥 A4지 이렇게 치면 돼, 치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넣은 거지. 난 이렇게 포기하면 그냥 아무 이의제기를 안 한다. 이건 이제 법원에 제시한 양식인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사진을 넣었어, 도표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다 찍었습니다. 소파, 식탁, 뭐, 옷, 이불. 이거 할 말이 없게. 그냥 이렇게만 써도 돼. 요즘에는 이렇게만 쓸 것 같은데, 제가 처음 할 땐 너무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도 딴 말 할 것 같은 거야. 사진 다 넣어서, 포기 각서 쓴 다음에 사인 쓰겠어요. 사진 한 거는 이제 첨부 안 했어요. 그냥 이것만 해도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의 제기 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 받아요? 이사 나갈 때, 이사 나가는 경우에 유조등원 포기각서를 쓸 필요가 없죠. 이사 나갈 때는 그 사람이 짐을 들고 가겠지. 이 상상력을 조금만 더 발휘해. 아, 초보분들은 경험이 이렇게 끝까지가 안 가봤으니까 이게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렵구나.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유치동산 포기각서잖아. 자, 여러분 감정이입을 좀 해봐요. 여기서 그 MBTI 중에 여러분 F가 되셔야 됩니다. 감정이입을 좀 해봐요. 감정이입을. 내가 이사를 나갈 때 내가 쓰던 물건 다 버리고 가세요? 버리고 갈 거예요? 가고 싶어요? 아, 버리고 가고 싶어요. 그런 분도 있네. 그럼 포기각서 써야지 뭐 어떻게. 근데 보통은 안 버리고 가요. 이삿짐센터 부릅니다. 다 가지고 가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포기각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집에 이미 사람이 없어. 집만 남아있는 경우에, 집만 남아있는. 쓰레기집이 돼 있는 경우. 확률상으로는 10번 중 한 번입니다. 많지 않아요. 집을 보여주나요? 집을 누가 보여줘? 집을 누가 보여줄까? 사람이 안 산다고 얘기할게. 아, 이러면 다 해결되겠다. 땡땡님, 사람이 안에 없을 때 쓰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협상해가지고 다 가지고 나가겠지. 아니면 처분도 포기각서를 받을 게 아니라 그 사람 보고 처분하라고 해야지. 네가 처분하고 싶으면 네가 처분해.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짐에 대한 애착이 다 있어요. 여러분 쓰시는 물건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쓰시는 물건 지금 바로 나 줄 수 있어요? 버려? 내일 퇴근하면서 버릴 수 있냐고. 안 되잖아. 자기가 쓰는 물건이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도 손님이 손으로 만져보게 하라가 있습니다. 만진 거는 자기 소유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만지고 갖고 온 거니까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잖아요. 자식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하고 똥기저귀 간 그런 경험들 같은 거, 자기가 만지고 사랑해준 경험이 잘 없으면 관계가 안 좋을 수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 가부장적이고 좀 이렇게 자식한테 이렇게 안아주고 못했던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에 사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무조건 없는 게 아니고 없을 때 쓰는 방식을 연결해 드는 거예요. 있을 때 쓰는 방식은 사람과 해결한다. 형제님이 지금 아예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모르는데 이거 일부 사례입니다. 이거 빨리 넘어가야지. 형제님한테 먼저 말씀드립니다. 형제님은 메모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아예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어떤 단계 그러냐면 형제님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어,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게 90%야. 10%를 미리 공부할 필요가 없어. 지금 앞에 용어 설명하려고 내가 하나 어렵게 얘기한 거를 그걸 끝까지 막 난 미친 듯이 나 이거 알아야 돼. 막 머리 쥐어잡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전혀 없어. 이건 아는 사람만 알면 되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과 해결한다라고 써놓으세요. 그게 90%다. 임차인이 있거나 소유주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90%, 90%. 근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살을 해버렸다거나 앞에 두 사건처럼 이제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살고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는 하는데 한 애착이 전혀 없어. 이 지금 쓰레기집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사람 사는 대로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어 있는 걸 만나게 될 거예요. 한 번쯤은. 싼 물건에서 주로 그래. 여러분이 3억대 이상인 물건에서 잘 만나기 어렵고요. 1, 2억대 물건들에서 이런 게 많아요. 그래도 많다 해도 부딪힐 확률은 10%밖에 안 되니까 형제님은 메모를 유치동산 포기학서라고 메모를 하실 거면 메모 옆에다가 10% 사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사례는 다 누가 있다? 소유주든 임차인이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경매가 연결지어서 그렇지 사실 부동산 설명이요. 부동산 사러 가면 사람이 없나요? 말이 안 되잖아. 사람 없는 집을 판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군가 내놨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 부동산하고 똑같이 설명하세요. 경매 법정을 부동산하고 처음에 똑같이 생각하세요. 경매 독특한 내용이 있을 뿐이에요. 주거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기초반에서는 여러분이 뭘 모르시냐면 다가구 다세대를 구별을 못해 이걸. 아, 이거 구별이 아직 조금 저 어려워요. 1번. 채팅창 치세요. 난 이거 구별이 어려워요. 1번. 아, 있으시다니까. 그래서 제가 기초반에 넣는 거라니까. 이거.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구별이 안 되시는 분 1번. 한 분인가요? 아, 있으시네. 봐봐. 제가 이 반 왜 만들었는지 알겠죠?
내가 부산 가가지고 무슨 그 권리 분석이네 하면서 막 임차권 설정하고 임차권 등기명 이런 걸 하고 있었을까 생각이 든다니까 지금. 지금 부산에서 오신 분도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가서 내가 그 얘기를 괜히 했어요.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을 할까 봐 이제.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경매 들어오기 시기 전에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어떤 거를 좀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동산에 이 물건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근생인데 다가구로 돼 있거나 근생인데 빌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집처럼 겉으로 사진으로 봤을 때 빌라처럼 생겼다고 빌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다가구, 다세대 혹은 고시원 이런 걸로 사무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거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 서류를 볼 수 있어야 돼. 서류. 아시겠죠? 다가구는 어떻게 만드느냐? 다가구는 왜 단독이라고 제가 가르치냐면 단독주택하고 똑같아. 근데 방이 많아요. 방이 많아. 그럼 현장에서 여러분이 다가구를 알아내는 방법, 이거는 전문가 분들도 좀 어려우실 테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가구는요, 수도 계량기가 각각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주인 세대 한 개 해놓고 분배해 주는 거죠, 주인이. 맨 꼭대기층 살면서 세대, 오늘은 뭐 이번 달은 2만 원 나왔어. 뭐 이렇게 쪽지를 붙여놓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런 게 다가구예요, 이런 게. 아시겠죠? 심지어는 전기 계량기도 다 같이 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이제 고시원도 일부 사례인데 한 층에 보일러가 그냥 급수 하나, 난방 하나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다가구는 안 그래요. 최근에 지어진 다가구는 다세대처럼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하는데 시설공사가 6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시설공사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건축주의 재량입니다. 소유주의 재량이고. 오케이? 다만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다가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다세대, 즉 소유권이 한 집 한 집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공동주택이 아니고 한 사람이 단독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세를 주는 방이 여러 개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김새는 출입문도 그렇고 빌라랑 똑같이 생겼단 말이죠.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지금 제 설명 듣고 두 분, 1번 치신 두 분 알아듣겠다 1번. 네, 알아들으셨네요. 좋아요. 그럼 다세대 넘어갑니다. 다세대는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떼봐도 각각 호실별로 몇 동 몇 호라고 나와 있어요. 몇 동 몇 호라고. 그러면 이게 민사 판례에서는 왜 중요하냐면요. 두 개 써놓어요, 두 개. 메모를 해놓으세요. 민사 판례에서 다가구는 번지수까지만 맞으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걸로 판례가 3심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만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만날 일 없는데 다가구 중심으로 또 건물주님 강의 듣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거 판례 보셔야 돼. 다가구의 그 임차인의 판례는 대항력 판례는 뭐 그 자기가 써놓은 호수가 정확히 뭐 301호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번지만 써 있고 등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어도 대항력 유지됩니다. 다세대는 동과 호수까지 나와야 돼. 호실이 나와야 되는 게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실이 1, 2호가 바뀌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정해 주는 역할을 하거나 여러분이 경매계에 전화해서 이거 표기가 바뀌어 있다. 만약에 이 바뀌어 있는 걸 사유로 보증금 환불받을 수 있어요. 경매에 낙찰받은 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또 너무 실전 사례를 얘기해버렸나? 자꾸 이거 습관처럼 튀어나오네, 이거. 기초다, 기초. 여기 기초야. 기초반이야. 기억해. 기초야. 외웁시다. 다시. 다가구는 동호수 없이 번지수만 있어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받는다.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받아 써놓기만 하세요. 다세대는 동호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다세대도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중에서 독특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있고 사무실용인 상업용도 있죠. 두 개가 다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위에 거랑 분리되는 개념 중에 하나였던 건 뭐냐면 새롭게 이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던 건 한국인의 창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오피스에서 시작해요. 오피스. 즉 등기상의 용어로는 사무실 혹은 사무소라고 하는 걸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바닥 난방이 안 돼 있어야지 사무소예요. 여러분 상가 건물 가보세요. 바닥 난방 돼 있나요? 백화점 가봐. 바닥 따뜻해? 아니죠. 그 여러분 뭐 에어컨 나오는 어떤 상가 같은 데 가봤을 거예요. 사무실 같은 데, 부동산 사무실 같은 데 가봐요. 바닥에 안 따뜻하죠? 에. 그게 상가 혹은 사무소, 사무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등기상의 용어예요. 오피스텔은 뭘 말하냐면 그거랑 용도는 똑같이 쓸 수 있는데 바닥 난방이 돼 있어. 그럼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건축 양식을 한국인이 만들어내니까 등기소에서도 이거를 담을 수 있는 어떤 형식,
이 법 안에 포함할 수 있는 형식을 만들어내잖아요. 용어를 오피스텔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용어가 오피스텔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초보반이니까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피스텔은 사지 마세요. 분양받지 마세요. 초보반이니까 얘기할게요. 오피스텔은 사지 마세요. 분양도 받지 마세요. 이거 분양 받아보고 제가 실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세한 거를 설명하는 건 실전반이에요. 그런데 사지 마세요.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 뭐? 귀가 얇아. 좋다 그래도 삽니다. 그러면 그거 못 빠져나와요. 자, 못 빠져나오는 거 설명드릴게요. 오피스텔 진짜 강조합니다. 오피스텔 여러분 훅 사기 쉬워요. 두 개씩 산 사람들 많아요. 작년에도. 옆에다 쓰세요. 생활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분양형 콘도. 분양형이라고 앞에 붙어 있는 거. 이거 좀 싸거든요? 절대 안 돼요. 이유는 설명 안 할게요. 안 사야 될 것만 알면 돼, 일단. 이런 얘기 누가 막 하잖아요. 분양형 호텔, 분양형 숙박시설, 고 해운대 비치 보이는 막 엄청 좋대. 막 임대 수익도 장난 아니고 맨날 12% 이상 볼 수 있대.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매의 10%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운영하는 사람이 투명할 거라고도 믿지 마세요. 회사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투명함이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지금 용센 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FC에 지금 거의.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계속 투명하게 12번씩 했으면서 사람들한테 사기 안 치고 살아왔거든. 오케이?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이 무슨 신 하면서 뭐 다가구의 신, 빌라의 신, 월세의 신, 상가의 신, 경매의 신 이렇게 썼던 이름이 뭐더라? 임철용인가 뭐 박철용인가 하는 책을 네 권이나 쓰신 분도 있어요. 그분 지금 그 고소돼가지고 형사 사건으로 해서 검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실형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락장이 되면. 무리하게 했으니까 사기쳤다는 느낌을 받겠지. 또 여러분이 한참, 저는 이제 존경했던 경매를 처음에 10년, 17년 전에 배울 때 책으로 많이 공부했던 조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상훈이라고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서남부자 카페를 운영했던 사람. 그 사람은 그 펀드 만들어가지고 돈 들고 필리핀으로 날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폴에 수배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양형 호텔이나 분양형 상가나 분양 상가는 아니고 분양형 호텔이나 분양형 콘도 이런 거를 운영해줄 회사 자체가 대표가 투명한 사람인지를 모르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가 투명한 거 어떻게 알아? 한화 이런 거 괜찮죠? 한화 콘도. 아니 수익률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거긴 관리는 좀 투명하게 할 거 아닙니까? 한화 이름 대기업 이름 달고 있으니까 뭐 아니면 뭐 삼성물산 이런 거 달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구별을 못 하잖아요. 내부자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아시겠죠? 부산에 있는 뭐 라마다 호텔 이런 것도 분양형으로 한번 냈다가 그것도 되게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해가지고 여러분 돈 수익 건지신 거 거의 없어요. 그냥 돈 투자한 것만 날린 거예요. 물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내려가가지고 거기 쓸 수는 있겠지. 그러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막 1억씩 2억씩 넣은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게 이제 인천 지방에 있었던 것들이 경매에 나오면 1200만 원, 1300만 원 낙찰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살만하지. 1300만 원 낙찰 받아서 1년에 두 번 가서 자고 오면 남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인들 사기해, 그냥. 팔리진 않아요. 팔 생각도 하지 마. 아시겠죠? 다시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뭐 하지 말랬지? 분양형 호텔 콘도 하지 말랬어요. 또 뭐 하지 말까? 구분상가. 이를테면 여러분이 지금 많이 경매에 올라오는 물건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거 값싸니까 보는 거 알고 있어요.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다음에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무슨 테크노마트, 그다음에 요즘에 명동에 있는 복합상가 밀리오레 같은 거 나오던데 사지 마요. 싸다고 사면 안 돼. 그거는 구획이 나눠져 있지 않은 상가야. 그냥 오빠요, 오빠 이렇게 하고 이 가격에 줄 수 있는데 이 가격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상대 있잖아. 옷걸이만 걸어놓고 파는 사람들. 거기야, 거기. 거기서 자기 땅을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거기 201호라면 201호가 나오나? 바닥 4칸 정도 될 겁니다. 거기는 사야 할 때는 어떤 때는 사지도 말라고 하고 싶은데 임대가 잘 나갈 때는 어떨 때냐면 거기가 상권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도타가 옛날 잘 나갈 때 있었잖아요. 인터넷 시장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을 때는 우리 거기 많이 갔단 말이에요. 사람 엄청 많아요. 맞죠?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명동 상권에서 큰 부자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가 이렇게 많이 쌓여도 뭐 최근에 그 발품부에 쓰신 글 쓰신 분도 있던데 80억이 영원이 되는 마법 뭐 이런 글 쓰시는 분도 있던데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 상가는 90% 이상 그 대출이 가능합니다. 싸게만 받았으면 그럼 자기 돈은 10%예요. 그럼 100억짜리 상가 갖고 있어도 10억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의 가치, 이 상가의 100억의 가치가 샀을 때 가격보다 90억으로 내려가기만 해도 자기 현금 10억은 싹 사라진 거죠. 80억으로 들어가면 그거 파산 신청하면 대출 갚지도 못하고 은행도 10% 손해 보면서 근저당 이 경매에 넘어오는 걸 하겠네요. 그죠?
느낌 아시겠어요? 너무 고난도 얘기를 했나? 초반은 듣기 어렵지. 맞아요. 유영준님하고 생각 이해됐어요. 좋아요. 아, 반응을 해주라고. 두 분은 꼭 반응을 해줘. 두 분한테 맞춰서 갈 테니까. 알겠죠? 예. 제가 막 말하다가 보면 옛날 경험 얘기가 막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또 해버린다고 내가. 결제하는 거 엄청 어려워. 지금 내가 입안을 만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소장님이 만들어달라고 수요가 너무 많다고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10분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이 강의는 찍어서 파일로 잘 갖고 있다가 어디 뭐 온라인 강의 같은데 그냥 던져버리든가 유튜브에 올려버리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세계 없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아시겠죠? 맞잖아요. 창조경제 아니야 이거? 이것까지 설마 모를까 했던 걸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예. 지금 두 쪽 설명하는데 한 시간쯤 가지 않았나? 여러분 두 쪽 설명했어요. 넘어갑니다. 근데 두 쪽 들은 것 같지 않죠? 봐봐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연결지어서 링킹으로 기억하면 그게 한두 쪽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모법 같은 거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A4 한 장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보이지는 않죠? 또 기록에 남으니까 캡처하려고. 항상 저는 이렇게 주머니 속에 이런 걸 넣어주고 다니는데 생각나는 것들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좀 연결을 지어가지고 계속 영상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해놓고 수업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수업을 자주 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거 좀 이기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좋아요. 근데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자꾸 연결 짓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수준에 따라서 맞춰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실전반 같은 분들 가시면 저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겠죠. 다 알고 오신다고 생각하면 이제 지분 계산하는 거라든지 막 이런 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복잡한 것만. 지상권 어떻게 뚫어볼까요?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일단 한 개 낙찰 받아가지고 지금 주거용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수익 쌓아가시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이거 수익 나와요. 경매에 수익 나옵니다. 상업용. 오피스 주거용 상업용의 구별한 거 아시죠? 오피스텔 중에도 바닥 난방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통합이에요. 주거용 상업용이 요즘에 오피스텔 같이 있는 게 두 개를 같이 해도 허락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실을 차릴 때 오피스텔 차릴 수 있는 거 아시죠? 네일 아트 같은 것도 바닥 난방 되는 오피스텔에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아시네요. 근데 오피스텔이 상업용 전용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그런 건 바닥 난방 없는 경우 많아요. 위에 그 일체형 에어컨하고 난방기만 달고 나오고 신발 신고 들어가게 돼 있고 화장실 그 안에 들어있지 않고 공동으로 화장실 있고 이러면 완전 상업용 오피스텔이요. 그냥 오피스라고 보는 거죠, 오피스 사실. 아시겠죠? 이제 구별되시나요? 다니시는데 자기가 많이 다니시는 네일 아트가 바닥 난방이 안 돼 있고 화장실이 밖에 있었으면 그냥 오피스 건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오피스 건물의 4층 정도까지는 식당을 차릴 수가 있어요. 상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상가, 4층 상가. 4층을 안 두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나머지 위로는 그냥 오피스. 아니면 내가 이걸 주거용으로 쓰고 싶어. 오피스는 잘 안 나간다며. 오피스는 상권이 중심인 지역, CBD 지역으로 센터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살기는 만들어 놓겠지. 그럼 위에를 오피스텔로 하거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거나 또 너무 심화반 같나 이거? 자, 이해 안 되시면 형제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해 안 되시면 1번. 지금 제가 한 말. 빨리 쑥 지나갔잖아. 이해 안 되시면 1번. 돼요, 돼요. 돼요, 돼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갔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봐요. 바닥 난방이 있고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봐. 그리고 4층 위에 상가가 4층까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위에는 사람들이 그냥 오피스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피스텔, 사람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바닥만 돼 있는 오피스텔, 출입문도 따로 해가지고 거기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는 그런 건물 생각했으면 그건 도시형 도생주택하고 상가를 결합한 그런 건물이거나 오피스텔하고 상가를 결합한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되나요? 그 다음에 사무실하고 지산업센터는 그냥 이퀄 지어놓도 이퀄, 이퀄. 원래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산업센터로 바꿨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산으로는 아마 여러분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중에도 지산 10개 갖고 있어요. 그리고 팔아본 것도 2개 정도 있기 때문에 지산 관련된에서는 제가 거의 제일 잘 알겠죠. 그죠? 지금은 되게 고금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자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싼 가격에 들어갔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겠죠.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 지금 어떻게 버티냐고 반 떨어졌는데 그죠?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주거용도 안 팔리는 상황인데 사무실하고 집사면서 팔리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금리기에는 사무실하고 집사센터 사는 거 아닙니다. 고금리에는 세 개 사면 안 돼. 상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사면 안 됩니다.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사면 안 돼요. 이거는 저금리 때 사가지고 잠깐 팔던가 저금리 때 사가지고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금리가 고금리가 가버리면 월세보다 비싸져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야? 월세보다 싸니까 산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익을 얻잖아요. 비용하고. 오케이? 근데 고금리가 돼버리면 월세보다 이게 비싸죠. 그래서 제가 무료특 강에서 오피스 저기 그 공간 대여 강의할 때 지금은 임대하시라 그랬잖아. 어쩌면 그 임대하는 금액이 1년에 5% 올리면서 10년까지도 살 수 있어요. 요즘에 임대차 보법 강화돼가지고 상가 임대차 보법이. 그 임대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또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초보니까 설마 이걸 사고 파는 단계까지 가겠어요? 아, 저도 지금 빨리 한 반 정도는 좀 팔고 싶어요. 마음이 좀 자유롭고 싶어. 뭐 손해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 갖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아쉽단 말이야. 늘 이렇게 시기를 이렇게 못 맞추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시기엔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소액 주거형 하시면 됩니다. 재개발하시거나 최저가거든 거의 지금 가격이 이게 보이는데도 참 못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항상 유한하잖아요, 그죠?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산업센터의 범주에 놓고 볼 수 있긴 한데 사무실을 저는 지산업센터라고 묶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형 공장은요 층고가 엄청 높고 엘리베이터가 엄청 큰 게 있어요. 산업용 엘리베이터가. 그리고 자동차가 15층이든 16층이든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딱 서면 자동차에다가 바로 짐을 꺼내서 실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형식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지산업센터라고 불러요. 부르기는. 혹은 둘 다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부르기 불러요. 섞여 있어. 혼재돼 있어. 혼재돼 있어. 이걸 연결 지어주는 사람도 몇 명 없을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지산업센터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사무실, 화장실 따로 있고 밖에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아파트형 공장은 차가 올라가서 짐을 내려갖고 올 수 있단다. 층고도 엄청 높고. 그래서 만약에 그 중간에 복층처럼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아래에는 그 재고 자산을 쌓아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 거주민이긴 하지만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런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실내를 그렇게 분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업체에서 만약에 혹시 자기가 지식산업센터나 여기 사시는 분 중에 고향 삼성 쪽 사시는 분들 있으면 거기 아파트형 공장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를 타고 사무실 6층인데 올라가가지고 내려놓고 짐 쌓아놓고 이렇게 바로 지게차 같은 걸로 빼고 해보신 분들 그런 데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면 자기가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시설이라고 따로 불리는 거는 산업단지하고 연관되어서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단을 좀 아셔야 되는데 기초니까 그냥 아주 폭넓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공장시설은 산업단지랑 연관이 있는데 산업단지는 두 개가 있어. 국가산업단지, 민간산업단지. 이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국가가 좋아, 국가. 혜택이 너무 많아요. 세금도 절약해주고 면세도 있고요, 심지어. 어, 뭐 아무튼 이런저런 되게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민간은 가서 들어가 사는 사람들한테 다소 안 좋을 수 있지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민간은 너무 좋아. 민간 산다는. 왜 그러냐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제약이 있습니다. 국가산단은. 국가산단의 목적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실제로 여기서 산업을 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서울엔 두 개 있어요. 서울권에는 두 개 있어요. 서울에 가산, 구로 이쪽이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가발 팔 때부터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정부에서 육성한 그런 곳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 지산업센터가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았던 거 하나, 팔아서 수익 봤던 게 성수, 문정.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성수동하고 문정동에 있는 게 대표적인 잘 나가는 민간 산업단지입니다. 민간 산단의 장점은 투자자든 실제로 영입하러 들어오는 사람이든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서 가격이 빨리빨리 오르고 빨리빨리 떨어지고 이런 가격 변화에 민감해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되게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월세도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 구로에 비해 거의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는. 그러면 가격도 어떻게 될까요? 거의 두 배예요. 되겠지, 맞지. 그런데 두 배까지는 안 되고 서울이라는 또 이점 이런 것 때문에 비슷하게 유지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문정과 성수는 압도적으로 높아요. 두 배 높아요, 사실은. 성수, 문정, 안양까지 민간산 단입니다. 안양, 인덕원인데 거기도 압도적으로 월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동부권 벨트라고 해서 여러분은 부동산을 항상
경부선 혹은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놓여 있는 용인 죽전까지 해서 서울로 이어지는 그 라인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 여기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을 움직이는 흐름이나 월세가 형성되고 어떤 산단이 꾸려지고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직장이 만들어지는 수요는 거기서 먼저 시작돼요. 서쪽은 그에 기반해서 후차적으로 고려되는 어떤 산업적 요소들이라든지 개발의 요소들이 붐이 일어요. 이를테면 지금 마곡이 엄청 발달했지만 마곡도 마이스라는 복합단지가 어, 저기 강남에 있는 게 뭡니까? 그 코엑스 들어온 거 성공한 거 보고 마곡에다가 하나 딱 파서 짓는 거 아닙니까? 2차적이라는 거예요. 뭘 만들어낼 때. 원래 여기 평야였어, 평야. 김포 평야 옆에 서울의 유일한 쌀이 나는 땅이었습니다. 아시나요? 예, 아시는군요, 아시는 분은. 그리고 여러분, 양촌이라고 하는 게 김포 가면 마곡 옆에 있는데, 그게 전원일기의 양촌리의 배경이에요. 아세요? 전원일기를 아시는 분은 사실 지금 나이가 40대가 다 넘어가 계세요. 전원일기가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래 방영했던 드라마입니다. 농촌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김포 양촌이에요, 거기가. 근데 지금은 신도시예요, 여러분. 거기 그런 모습이 없어요. 빨래터 있고 이런 모습이 없어요. 논도 하나도 없습니다. 김포평화 사라졌어요. 아시죠? 음, 다시 한번. 그리고 하나 더 국가선단이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 여러분이 구성남 위주로 제가 재개발 계속 얘기하죠. 종교반에서든 어디 반에서든 추천반에서든 맨날 얘기하는 구성남. 그 구성남에 상대원 인근 지역에 성남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러면 직장이 주로 이제 산업단지에 있는 직장은 또 고가의 직장은 아니거든. 민간 산단에 있는 판교라든지 뭐 인덕원, 성수, 문정 이런 데는 좀 고소득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산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쪽은 고소득자가 머무는 곳이 아니고 평균적인 혹은 평균 이하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산도 국가산단이 있어요. 거기 외노자의 이제 천국이죠, 거기는 제조업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냐? 최첨단 산업, 세계를 얘기할게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요거 세 개 연구하는 곳이 어디에 생기는지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주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으로 생기더라고요. 영인, 기흥, 청주 위에 산단 이름이 뭐였더라? 청주 말고 청주 내려가는 길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청주 위에 오송인가? 맞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기초반이니까 다 모르잖아, 그냥. 나 혼자 얘기할게요. 넘어갑니다. 취득세는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힙업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까 봐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까지 풀렸냐면 서초까지 풀렸습니다. 강남도 풀렸나? 이제는 조정 대상자가 이제 없어요, 거의. 용산 한 개 남은 것 같아요. 용산 한 개.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세요. 강남하고 용산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원래 세 개였다가 지금 두 개로 내려갔거든요. 다비 조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리고 세법 개정된 건 여기까지. 1에서 3% 1주택은 2주택까지는 그냥 세컨하우스 두는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겠다가 이제 국토부 지침이에요. 3주택부터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가산세. 4주택 이상부터 12%죠? 그런데 법인으로 매입하면 주택은 바로 12%예요. 아직 이거 유지해요. 이거 6%로 내린다 그랬다가 법안 통과가 아직 안 됐다. 오케이? 요 정도만 메모.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매매만 있는 게 아니다. 증여, 상속 다 있다. 까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시겠죠? 증여는 1주택일 때만 3.5고 나머지 12% 바로 때리잖아요. 그죠? 증여를 좋게 보지 않아요. 조정대상지역일 때. 근데 조정대상지역이 이제 거의 없잖아. 비조정이잖아, 이제. 그럼 3.5다. 아하, 증여가 유리한 타이밍이 왔구나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거지. 증여할 게 있으셔야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조정대상 지역이 있었던 사람들이 증여 거래가 강남에 워낙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 아들한테 줄 거 미리 주자는 거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증여라고 하는 거는 오른 시세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입한 시세나 매입한 이후에 일정 기간까지 소요되는 시세가 있어요. 그럼 엄청 싼 가격에 넘겨줄 수 있잖아요. 세금 얼마 안 낼 수 있잖아요. 게다가 한 주택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3.5만 내면 되잖아요. 왜 증여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지 알겠죠? 상속 봐봐. 증여든 비증여든. 이해되시죠? 왜 상속과 증여가 많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런 요소가 있다. 재산세는 6천만 원 이하는 0.1이에요. 여러분이 아파트 사시는 건 보통 상호원 초과할 테니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57만 원 플러스 상호원 초과 금액의 0.4%. 재산세 세율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자료로 보세요. 사실 내가 이것까지 다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2년 이상 보유했으면 기본 세율이 들어가는데 비본 세율이 들어가는데
저는 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뭐일 때 비과세입니까? 1주택일 때예요. 1주택일 때야. 그러니까 주택이 여러 채 있는데 비과세 2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리고 실질 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되면 안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17년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 요건까지 있어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근데 지금은 어떻다? 아니다. 왜? 조정지역이 사라졌잖아. 22년, 21년엔 이걸 이해시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너무 복잡하거든. 분양권까지 결합해볼까요? 장난 아니야. 머리 터져. 기준이 취득한 기준인지, 양도 기준인지, 중간에 섞여가지고 얘가 조정지역이 아니었다가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도 있고, 비조정지역에다 조정지역 된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그건 심화반에서 하시고요. 기초반은 뭐만 기억해라. 지금은 이제 조정지역이 없다. 여러분이 용산하고 강남 살 거 아니잖아. 그죠? 지금은 조정지역이 없습니다. 어딜 사든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고 정부에서 지금 좋아진 시기 아닙니까?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사라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지방 분양권들이 막 무너질 것 같으면은 5년 동안 막 양도세 감면 이런 혜택 주거나 막 이런 게 생겨요. 특별법으로. 그때는 들어가야 될 때야. 그때는. 역사적으로 그런 법이 나왔을 때 들어갔은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법적으로 뭔가 보장해준 혜택을 막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얼리버드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런 시기가 다시 안 올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옵니다. 세상 사는 거 반복돼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 다 잊을 거야. 아니, 여러분은 아니겠지. 지금 이걸 배우려고 결심한 여러분은 성공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으로 소식들이 들려올 겁니다. 집 샀다 그러면 표정을 이렇게 봐야 돼. 표정이 이렇게 돼. 어떡하려고 그래. 너무 힘들겠다. 역전선 한다는데 어떡해. 이렇게 나오는 시즌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 시기까지가 가냐면요.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일부 지역에 생겨요. 이게 가장 많이 생기는 지역이 일산입니다. 일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일산 지역은 이런 거에 바로미터야, 바로미터. 왜냐면 도심 접근성은 너무 좋은데 모두가 베드타운으로 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주택이 들어있어요. 노태우 때 200만 호 달성 이거 공약으로 했다가 실천한 거 유일하게 우리가 공약 지킨 대통령 유일하게 노태우인 거 아세요? 수도권 100만 호 공약 지킨 사람 있잖아요. 노태우밖에 없어. 군사정권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됩니다. 토지보상부터가 안 돼, 안 돼. 여러분 왕숙지구 언제 될 것 같으세요? 안 돼, 안 돼. 우리 때 시대가 아닐 거야, 아마. 우리 아이가 딸이 주택 살 때쯤 되면 되지 않을까요? 추진이 엄청 빨리 되더라도 일부 지역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큰 땅이 다 될 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도시에 투자할 필요는 너무 초기에 들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 이를테면 학원이 신도시 형성되는 데도 5년이 걸립니다. 사람이 들어와야 돼. 어딘가에 없는 사람을 논으로 모아와야 되잖아. 김포가 논이었잖아요. 처음에 다 미분양이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논에까지 와서 아니면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생긴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러면 활성화되는 시장, 호황장이 한번 와야 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살라고 다 찾아보거든, 모든 투자자가. 투자자가 사야지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자가 사야 전세입자가 구해지는 거고요. 아, 너무 깊은 거 얘기하고 있죠, 지금. 초보반이니까 제가 이거 써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종합부동산세 내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만약에 짜증나시는 분들은 입안에 있으면 안 돼요. 나가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내고 있다는 뜻이잖아. 여러분, 9억 원 이상,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짜증이 나셨던 분은 9억 원 이상 주택을 갖고 계시거나, 1세대 1토기 12억을 갖고 있거나, 종합 합산 토지를 5억 원까지 갖고 있거나, 별도 합산 토지를 80억 원까지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짜증이 난리가 없어. 여기 10명이 안 난다.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고 있다에 대해 손가락을 걸 수 아니,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띵디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종부세는 우리가 내고 싶은 목표가 돼야 됩니다. 내셔야 돼, 내셔야 돼. 알겠지? 저도 종부세 피하려고 막 명의 돌려고 막 친구 명의로 해놓고 막 가족 명의로 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음. 아무튼 예. 짜증내고 싶을 정도까지 갑시다. 우리의 목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아시겠죠? 음. 이제 아파트로 넘어올 겁니다. 저는 주거형을 위주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 해봤는데 왜 넌 주거형만 해? 상가 왜 안 해? 그렇게 많이 상가를 갖고 있고 지산생들 갖고 있다면서 왜 사라고 하네? 내 거 팔고 싶으면 사라고 얘기하겠지. 여러분 사실 분들 손 내 거 팔고 싶으면. 근데 지금 시기가 고금리가 7%대가 상가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저는 신용이 엄청 좋아요. 신용이 거의 97%입니다. 그래서 상가가 지금 이율이 5.67, 5.68이에요. 이것도 견디기가 매우 어려워요. 아시겠죠? 이것만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와요. 근데 7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야, 이게. 사업을 하고 싶겠나? 버는 돈 그냥 다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임대를 하시라는 거예요. 상가 뭐 하실 게 있거나 사업을 하실 거면 지금은 임대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장이다. 역발상 하나는 지금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거나 사장님이신 분 여러분 중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지금 상가가 최저가겠죠. 다시 금리가 가장 높은 시기에 내가 대출을 끌어당기지 않고 내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내 사무실이나 공장 같은 걸 만들고 싶으면 지금이 최적기다. 제일 싸요, 제일 싸. 금리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3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상가는 비싸집니다. 지산하고 상가 가격이 엄청 비싸져요. 2배까지 올라갔었어요. 아시겠죠? 이 원리는 초보 방법은 아니라서 나중에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만 얘기하겠습니다. 초보 때 무슨 상가야? 초보는 아파트 하나부터 사고 얘기하세요. 아파트 하나도 안 산 사람들은 그냥 그 부동산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도 안 샀는데 빌라를 먼저 사시는 분, 이거 부동산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파트는 한 개 사보고 나서 빌라로 가세요. 구별을 못해. 빌라 좋은 걸 어떻게 구별하는 눈이 안 길러져 있는데 뭐 빌라를 사. 그러면 이런 분들이 꼭 신축 빌라 산다고요. 절망, 절망. 아까 맨 첫 번째 페이지 안 썼다. 신축 빌라도 사면 안 됩니다. 신축 빌라는 왜 그렇게 많은 사이트에서 여러분한테 홍보를 하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남으면 여러분한테 그게 난리를 치겠어요. 부동산이 한 2, 300만 원 남겨먹는다면 거기는 1, 2천만 원 남겨먹으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닐까요? 대출 당연히 많이 나오죠. 높게 잡아놨으니까. 시세가 없잖아, 아파트처럼. 시세가 없으니까 2억짜리 아파트를 3억 잡아놓는 거예요. 대출을 2억 7천 해주는 거지. 2억 7천까지 안 나오구나. 80% 해도 3억 잡아놓으면 2억 4천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지. 그런데 원가나 2억인 걸 난 알고 있는데. 근데 3억에 팔았잖아요. 차익이 얼마입니까? 깎아준다고 하면서 2억 7천에 팔아. 그래도 자기 4천 이상 차익 날걸? 시공 시행에 신축 아파트 사시는 거 절대 비추다. 아시겠죠? 너무 입지가 좋은 지역에 그냥 평생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아파트 주변이 너무 비싸가지고 반값에 살 거야. 이건 괜찮아요. 그거는 뭐 사실 거니까. 그런데 투자하시는 마인드로 경매를 지금 배우러 오신 거잖아요. 음. 여러분 돈벌이랑 밥벌이가 다른 거 아세요?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고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지나가는 말로 들었거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벌이가 뭐 같아요? 돈벌이 뭐 같습니다. 예. 아니 뭐 대충 알고는 다들 계실 테니까. 밥벌이는요, 자기 생계비를 버는 겁니다. 회사 다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월 수익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밥벌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월 수익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오케이? 그럼 돈벌이를 하시는 분은 어떠냐면 순자산으로 얘기합니다. 순자산. 순수익도 아니야. 순자산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의 자산이든 자산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자산의 종류가 부동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머릿속에 부동산만 떠오르면 초보겠지, 당연히. 초보니까 부동산만 떠오를 거야. 순자산 가로치고 부동산, 채권, 코인, 주식 다 포함이에요. 코인은 지금 합법화되려고 하는 추세 속에 있어요, 지금 연장선에. 왜냐면 미국이 이걸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어. 왜냐면 코로나 2년 동안 풀어놓은 그 달러가 어느 정도의 유동량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뭐 수치로 얘기하면 여러분 전혀 안 와닿잖아. 이전에 금융위기 2008년 때부터 풀었던 양이 있어요. 풀었던 달러 엄청 많이 풀었던 건 아시죠? 2008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풀었던 13년 동안 풀었던 달러 총량보다 많이 풀었습니다. 이 정도면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12년 정도 풀었던 돈을 2년 만에 푼 겁니다. 미국이. 그럼 미국만 그랬냐? 그렇게 풀면 다른 나라 다 따라해야 되냐? 우리나라도 그렇게 풀었어요. 그럼 회수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산의 형태로 된 거에 돈이 담겨야지 회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공식과 복잡한 게 있는데 저는 후려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초보바이잖아.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 알아. 이거 어떻게 회수할 거야? 자산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게. 근데 부동산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락해버리잖아, 자산 가치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럼 이걸 받아줄 다른 대안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코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거기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조 단위 규모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거의 몇백 조 정도의 규모의 거래 규모를 갖고 있었어요, 하루에. 1,000조 넘어가는 시장이죠? 요런 게 만들어져야 돼요, 새로운 게. 발명가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전 코인 아니고 다음 시대에는 또 뭐 이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뭐로 만들 거 아니에요? 코인 말고 뭐도 만들어질 거 아니냐면 어, 정신거래? 이런 것도 만들어질 것 같잖아요, 정신. 내 생각이 딱 읽혀져서 뭔가 기록에 남아서 거래되는, 이게 막 돈으로 환산되고.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라고요.
우리가 코인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비트코인이? 만약에 정신거래 하는 게 뭐가 나온다 치면 사기 같지만 않으면 그냥 그때 한 200개, 300개를 사놓으세요. 거래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 가치도 없는 건데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로 시장이 만들어지면 자산이 흡수됩니다. 그리고 자산이 흡수되어서 유동성을 줄여주는 요 수단을 그 인플레이션을 해칭해야 되는 정부 차원에서는 막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이게 나중에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알게 되는데 초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흡수할 코인이 지금 완전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덜 망하고 가는 거는 지금 코인이 있어서이기도 하다라는 역발상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초보는 뭐부터 해? 아파트 한 개부터 사세요. 그럼 아파트는 어떤 거 살까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분양도 있고 지금 분양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 수업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분양 기다리시는 분들은 여러 개 하지 마시고 그냥 토지 공투 들어가시면서 분양 기다리십시오. 점수 유지해서 추천제 기다리시거나.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성공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분양은 당첨될 확률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 기회는 그냥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괜찮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어떻게 낮아지냐면요. 신축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를 사시게 될 거예요. 일단 자기 자금 흐름에 맞게 한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돈이 3천에서부터 1억 사이에만 있다. 서울 아파트는 살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3천에서 1억 들어가면 인천에 많아요. 인천 구축 아파트입니다. 신축으로 노리시면 양주에도 좀 있습니다. 옥정 신도시 같은데. 아시겠죠? 그리고 평택이나 오산 쪽으로 내려가면 고속도로나 역에서 약간 멀리 떨어진 산지 밑에 조성되어 있는 평지에 새로 나오는 신축 아파트 정도는 1억 이하의 돈으로도 저희가 지금 하나를 살 수가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혹은 전세 끼고. 아시겠죠?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구축에 몇 동 없는 아파트 들어가시면 돈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세가 정도에서 낙찰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가하고 얼마 차이 안 나는 선에서. 그리고 바로 팔 수 있는 매매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복등기로 남의 돈을 가지고 와서 잔금 날짜에 잔금을 쳐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주된 방식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초보 때 내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복등기 얘기를 왜 했대 내가. 다 빼. 아파트 삽시다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의 요약은 아파트를 먼저 사라. 빌라 먼저 사면 망한다예요. 혹시 지금 빌라 사신 분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다. 초보에 들어서면 지금 빌라를 사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지금 혹시 빌라를 샀다 1번. 아, 야, 말을 못 하겠구나. 샀어도. 내가 이렇게 말해놨는데 1번 치면 그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바보, 바보라 얘기해 죄송해요. 사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지금 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다행히 거기가 재개발지구나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도시 계획이 형성되는 거면 다행인데, 아니면, 일단, 아파트 기식으로 올게요. 판상형하고 타워형 얘기할게요. 판상형을 더 선호합니다, 한국인은. 타워형은 겉으로 보기에 높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사실상 타워형의 입지를 만들어낸 건축사의 선택은 뭐냐면, 시공사의 선택은 좁은 땅에다가 좀 높게 올리기 위해서 좀 멋있는 건물을 만들고 싶을 때 타워형을 선택합니다. 아파트가 타워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김포에 여러분 투자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쌍용예가 같은 게 보통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생긴 모양이 어, 한글로 된 O자 형식이죠. 이응 없는 O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타워형이에요. 와, 이거 이해 쉽다. 아, 써먹어야겠다. O자 형식으로 된 거. 판상 형식은 그냥 일자로 길게 되어 있어. 혹은 O자 형식으로 돼서 O가 길어. 긴 O야. 그러면 판상형이에요. 중간에 하나만 타워형이고, O 길게 이렇게, 이 길게 판상형이 되잖아. 그러면 중간에만 타워형이고, 이쪽은 판상형이니까 이걸 복합형이라고도 얘기해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다 복합형으로 만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판상형 타워형 옆에다 복합형도 써놓으세요. 왜 복합형이냐면, 왜 복합형이냐면, 예쁘기도 한데, 판상형의 통풍과 채광의 장점도 같이 가져가는 거지. 왜냐면 일부 가운데 있는 타워형 애들만 그거 분양받은 사람들만 타워형에 살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통풍이 좀 잘 안 되거든요. O자 형식으로 됐다고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띵 내리면 아파트가 세 개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통로가. 그러면 완전 일자형으로 돼 있는 것처럼 앞뒤가 트여 있지 않기 때문에 통풍 채광이 좀 잘 안 되긴 하겠죠. 이게 되시나요? 이거는 따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복도식 계단식 중에는 계단식이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복도식은 여러분 생각하면 알 거예요. 엘리베이터 띵 내리면 옆으로 살짝 빠져나가면 1호부터 12호까지 쫙 반반 나눠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 주로 2010년 이전의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소형 아파트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도식 아파트의 끝부분에다가 칸을 막아놓고 그 복도 공간을 신발장으로 쓰시는 분들도 가끔 있죠. 끝집만 좀 괜찮은 그런 형태. 용쌤도 장미 아파트 이렇게 해놨다고 하던데 장미 아파트가 복도 형식이에요. 마곡에 있는 거. 근데 끝부분을 그렇게 막아가지고 신발장을 방처럼 만들어놨어. 근데 옆집에서 뭐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2010년 이전 이유는 제가 왜 나누냐면요.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는 가장 큰 결정의 프로토타입이 바뀌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건 제가 시전반에 좀 얘기 많이 드린 편인데 2010년 이전이면요. 여러분 주차장에 내리면 자기 집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편리함인지 거의 1억 이상 차이 납니다. 이전 이후의 차이에 따라. 그러니까 차를 주차를 했어. 그런데 그 주차한 장소에서 걸어 나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 집하고 연결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나와요. 이러면 10년 이후입니다. 느낌 오세요? 그 전에는요, 주차장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입구를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는 여자의 것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자의 마음을 알아야 아파트를 이해합니다. 마트 갔다가 짐 무거워 죽겠는데 애기 메고 막 다시 추운데 나갔다가 계단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기 이게 너무 힘든 거지 싫고. 남자는 밤에만 들어가고 아침에 나오니까 몰라요. 그래서 아파트는 입지를 남자가 정해주시고요. 공부 많이 하셔서. 그 다음에 그 입지 무슨 동까지 나오잖아. 예를 부평동 정했다 쳐. 그럼 그 안에 있는 아파트는 여자 보고 골라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택한 방식이기도 하고 지금 실거주는 좀 만족하면서 되게 살고 있는데 음, 비싼 거는요. 비싸고 좋고 투자 수익 나는 거는 전세 끼고 사시고 실거주는요. 진짜 만족스러운 거에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아직 우리 초보잖아. 한 개도 없는데 뭐. 한 개도 없는데 실거주에 소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물론 근데 빌라로 하지 말고 아파트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대단지, 신축, 역세권. 셋 다 가질 수 없어요. 돈이 너무 비쌀 거니까. 셋 중에 한 개를 고르시면 돼요. 셋 중에 자기 돈하고 가장 맞는 데를 고르시면 돼요. 다시. 대단지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전 1000으로 기준이 없어요. 1000. 500 이상도 대단지긴 한데 1000 이상부터가 압도적인 이익이 많이 나와요. 관리비든 커뮤니티든 학교든. 심지어 투표권 배정 때문에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시의원 나오는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혜택을 더 많이 몰아줍니다. 그래서 조경단지라든지 주변에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민원시설 처리 같은 것도 훨씬 잘해줍니다.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대단지 앞에서 살아보니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거를 꼭 아파트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외벽 도색할 때도 지자체 기여금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대단지에만 지원 임금이 많이 나옵니다. 신기하시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민주주의잖아요. 다수결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과 동양을 비교할 때 남양이 또 압도적이에요. 한국은 서양과 북향으로는 안 만듭니다. 까먹지 마세요. 미국 가서 놀란 점이 있을 거예요. 유럽 가서. 유럽은 서양과 북향으로 집이 막막 지어져 있어요. 거기는 편의에 의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도시를 돌아보시거나 차를 타고 돌아보시면 알 겁니다. 아파트가 다 한 방향을 보고 있죠. 단지가 다른데 다 한 방향 보고 있지 않던가요? 아이씨, 이것까지 눈썰미 없으신 분들은 오늘 진짜 쳐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아파트가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어디 도로 타면 보냐면 내부순환로하고 수도권 외곽순환로 원투 돌아다니시면 아파트가 다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똑같은 방향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방향이 남쪽입니다. 거의. 남쪽 아니면 남동 쪽이. 아시겠죠? 잠깐, 형진님하고 잠깐 체크.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안 어려웠어요? 이해돼? 네, 좋아요. 형진님하고 한 번 더 있었는데 포기하셨나 그분은? 아, 제주도라서 제주도는 수정할게요. 제주도는 대단지가 300세대 이상이 대단지입니다. 제주도는 300세대 이상의 대단지입니다. 화산 지형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화산 지형은 가운데를 한라산이라고 하는 걸 놓고 중간중간에 분화구가 터트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터트려 나온 조그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제 손으로 얘기하니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 한라산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크기가. 예? 엄청나. 그래서 여기 조금 튀어나온 분화구 흙더미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언덕이 됩니다. 이걸 오름이라고 불러요. 오름. 그러니까 제주도는 오름이 그냥 평지에 너무 많아서 평지는 해안가 주변에만 약간 있는 거예요. 약간. 분화구가 내려오다 다 식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평지가 만들어지고 식은 거에서부터 조금 또 튀어나왔던 곳은 위에 이렇게 오름처럼 만들어지니까 이 평지에 지을 아파트의 한정적인 공간은 정해져 있어요. 건축 기술로 오름을 좀 밀어낸다고 해도 300세대 이상 짓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300세대 이상은 서울이나 경기권의 1000세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제주도 물건도 한번 보여달라고 하신 분 있어요. 엔제주님 있으셨 혹시 여기 엔제주님도 들어와 계셨나?
싹 다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300세대 이상이면 1000세대 이상으로 보라 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노용동 위주로 보시면 돼요. 저기 제주국제공항 옆에 있는 노용동이 신제주여서 엔제주님 참 그건 잘하십니다. 임장 전문가시죠, 제주도. 그 다음에 까먹은 분이 한 분 더 있어. 아까 홍진님하고 같이 유영주님. 유영주님도 쳐주세요. 아, 예, 좋아요. 두 분 눈높이에 맞춰 가겠습니다. 두 분 눈높이에 조금 어려운 얘기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용적률 건폐율.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도표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오세요. 용적률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그냥 기준을 정해놓을게요. 용적률이 200 이하면 수도권 기준이에요. 혹은 어, 대도시 기준입니다. 60만 이상 되는 도시를 대도시라고 부르고요. 100만 이상 되면 광역시라고 부를게요. 대도시 기준으로 용적률이 200 이하면 한 번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축을 하거나 해서 한 번 더 지을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개념 자체가 어려운 사람은 용적률은 아파트 높이라고 생각하세요. 용적률은 아파트 높이. 이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이해하시게 되면 용적률이 100이면 지금 높이하고 똑같은 그 지분을 100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지금 토지에다가 어, 아파트를 만약에 용적률 100에서 200으로 올리면 집의 높이가 2배가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0층 아파트가 용적률이 100이었으면 200으로 상향한다 그랬을 때는 20층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구나 이걸 생각하. 건물의 높이구나 다음에 재건축하고 재개발 연관지어 생각하는 방법은 200 이하이면 다시 한번 지을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굉장히 비싼 땅인 경우에는 230 혹은 250까지도 가능해요. 250까지도. 예, 철거하고 지을 수 있는 최대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도시 이상은 200 이하. 지금 이제 분당 얘기를 여기 사시는 분이 있을까 봐 얘기를 잘 안 드려야 돼. 분당 기준으로는 250 정도도 지을 수 있게 지금 허가가 됐습니다. 역세권 근처는 역세권 재개발로. 그러면 이제 종상향을 해야겠죠. 종상향이란 말이 이제 너무 어려울 거잖아. 원래 250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땅을 350 짓게 해준다거나 500 짓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종상향이에요. 이런 말은 어려우니까 이거 빼. 초보 빼. 이거는 한 1, 2강을 이해해야 3강 때부터 할 수 있어.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야. 높이. 기준 잡아줄게요. 수도권 기준 250 이하면 다시 한번 지을 만해. 지방 대도시 기준이야. 200 이하면 다시 한번 지을 만해. 100 정도 된다. 100, 120, 80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주공아파트 4층짜리야, 보통. 그럼 엄청 땡큐. 80, 100, 120 되어 있는 아파트면은요, 가격이 싸면 사도 돼요, 그냥. 이건 한번 천지개벽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인천 쪽이라든지 수도권 쪽에 서울에도 많아요. 서울에 이름이 막 한양 아파트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아니면 뭐 장미, 아니면 뭐 백조 아파트 이런 거. 그런 게 이렇게 4층짜리, 5층짜리가 있어요. 저 지금 주변에 지금 돌면서 보고 왔습니다. 강서구에도 꽤 있더라고요. 서울에도 있어요, 아직. 건폐율은 뭐냐면, 건폐율은 20 이하면 쾌적하다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20 이하면 쾌적하다. 20 이하면 쾌적하다.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땅이 많다는 뜻이에요.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땅이 80 정도 되는 게 20이고요. 보통 수도권 아파트 중에 녹지 환경 조성돼가지고 차가 안 다니는 거리 만들어 놓으면서 신축으로 지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아파트, 뭐 DH 같은 거, 아너스 뭐 들어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개포, 아너스빌 이런 거. 자이? DH 자이였나? 네, 그런 거. 그런 거는요, 17% 혹은 13%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면요, 아파트가 위로는 엄청 높은데, 용적률은 엄청 높은데, 엄청 쾌적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고, 이게 250 이하면 수도권 다시 한번 지을만해. 그 이상은 리모델링이라는 요소가 생겨나. 지방은 200 이하면 다시 한번 지을만해. 그 이상은 리모델링. 리모델링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은. 그리고 100 정도 되는 건 중공아파트. 이거는 살만해, 투자할 만해, 언젠가 되니까. 이렇게. 100 정도 되는 건 진짜 언젠가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이건 100%예요. 무조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지방에 있는 중아파트 싹 다 사라졌어요, 지금. 거의 다 바뀌었어. 다른 아파트로. 최근에는 원주에 단계주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아직 재건축 안 되겠으니까. 혹시 원주에 사시는 분들이나 원주를 잘 아시는 분은 단계주공 아파트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피가 많이 떨어졌으면 이것도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실 켜기. 이 정도는 아시나? 이거 너무 무시한 건가요,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 어플 받아서 키면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다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너무 오버했나요?
아, 이거 모를 수도 있잖아. 아실이 뭔지 모를 수도. 진짜. 아니야, 이건 물어보면 대답 아무도 안 할 거야. 아실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1번, 그럼 1번 대답 안 하겠지. 아실이랑 호갱노노랑, 모르는 사람 있구나. 아실이랑 호갱노노랑, 몇 개 써놓으세요. 호갱노노랑, 부동산 지인이랑, 부동산 지인이랑 원주 단구동 세경을 혹시 뭔 말이에요, 세경을은? 뭔 말이야? 단구동 세경을 혹시 무슨 말이야, 이거? 땡땡님, 뭔 말인지 쳐줘.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아, 단계중은 거기 있냐는 얘기인가, 혹시? 예. 아, 따로 말씀드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요. 아실, 부동산 지인, 호갱노노, 요 정도 선에서 자기가 DB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실이 눈에 편하더라고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부동산 지인은 되게 매크로 데이터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참조를 합니다, 저는. 근데 보는 데이터가 아실만큼 직관적이다라고 저는 좀 안 보는 편이에요. 어차피 정보 들어가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의료보험공단하고 국세청에서 연결된 자료를 DB를 연결해가지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 편하신 걸 선택하시면 돼요. 호갱노노가 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빌라나 단독 다가구 보시는 분들은 디스코라는 게 있어요. 디스코. 이거는 아실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실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단점 하나를 얘기한다면 실제 거래 호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실거래 호가로 띄워놓은 부동산 물건들. 이거는 네이버 부동산하고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좀 따로 봐야 돼요. 따로 봐야 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실은 지금 추천 물건이 나와 있으면 여기 아실 추천 부동산 중개인들만 나와 있어가지고 전체 물건이 안 나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네이버를 따로 봐야 된다? 이거 하나.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아실이 제 눈에 편했다. 여기는 경공매도 핀으로 찍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걸 켜놓고 단지라고 돼 있는 칸을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찾아보고 싶어 들어갔는데 주변에 나와 있는 경매가 싹 다 나와. 지도 안에 있는 게.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시간을 아껴줍니다. 왜냐면 권리 분석이야 찍어보면 너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타경 번호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수도권 아파트를 다 보고 빨리빨리 이렇게 골라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찍어본 거야, 타경 번호를. 그리고 제일 싼 거 찍어주는 거지. 권리 분석 제일 깔끔하고 괜찮은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경공매 핀 기억하세요? 핀 이거를 지우시면 들어가는 거. 예, 단지 들어가면 똑같은 핀이 있어요. 그 단지만 끄면 돼요. 단지. 그러면 그 단지가 싹 지워져. 이거 엄청 어지럽잖아요. 근데 딱 끄고 이거 뭐 경매만 삥 나와요. 야, 고용지민 이거 하나 좋은 거 얻어 가신 거예요. 어? 스피드 옥션 이거 아직 가입도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초보니까. 아, 유료 사이트 가입은 참 아쉬워요. 초보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용쌤 책 사나? 책 사면 출판으로 인해 가지고 한 달 무료 이런 거 되잖아요. 수업 하나 들으면 2개월 무료 이런 게 아마 될 텐데 수업료도 만만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벤트를 하나 할까? 이벤트. 오늘 내주는 숙제를 해오는 사람한테 선착순으로 책 샀으면 책 샀는데 그 안에 뭐 그 추첨 이런 거 안 들어 이벤트 이런 거 안 들어 있었어요? 스피드 옥션 한 달 쿠폰 이런 거 제가 드릴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한두 명한테만 가끔 드릴게요. 그건 그냥 그 뭐 아이디 중복 상관없이 그냥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는 무슨 감사합니다요? 저 이벤트에 합격을 하셔야죠. 숙제를 잘 해오셔가지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10명한테 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전달을 잘해야지 또 내가. 한 명 줄 거야, 한 명. 그 다음에 세대 용적률 검표율 시세 검색을 이렇게 한번 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제가 광명시 소화동을 찍어봤었나 보네요. 물건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었나 봐요. 91년 건축. 여러분이 이 가격대 있잖아. 이 가격대에 들어가서 경매는 이거보다 한 1억 정도는 좀 싸겠죠? 아니면 여기서 한 7, 8천만 싸게 한다면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물건으로 생각해. 3억대 물건이면 대출 받으면 대출적으로 한 내 돈 한 5, 6천 들어가. 그럼 수도권에서 내 돈 5, 6천 들어가는 건물이 평균적으로 건축 양식이 150세대 기준 90년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광명이 서울하고 되게 비슷한데 서울 핵심 급지는 또 아니고 이런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초보잖아요. 아실 켜놓고 여러분 유튜브 무한반복 재생하고 쇼츠 이렇게 올려보면서 3시간 보냈었잖아. 그 시간 동안 그냥 아실로 경매 공매를 찍어보면서 한 3시간을 보내봐. 서울만. 나 오늘 무슨 동, 마포구, 서울은 구별로 하세요. 마포구만 내가 아파트를 한번 찍어볼 거야 하면서 3시간을 보내. 내일은 목표를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왜냐면 목표를 정할 때는요, 달성하기 어려운 걸로 정하면 절대 달성이 안 됩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하겠다. 이거 절대 달성 안 돼요. 저 의지가 엄청 강한 사람이었었거든요, 옛날에. 요즘에 의지를 포기했어.
옛날에는 100일 동안 100개를 했었어요. 나를 이겨보겠다고. 그 100일 뒤에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해요. 100일 달성했잖아.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그다음부터 안 하는 겨.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요. 아무 3분 안에 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안 들이는 그렇게 해야 돼. 느낌 아시겠어요? 3분 안에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3분 아니면은 팔굽혀펴기 한 50개나 30개 정도는 가능해요. 50개는 또 힘드니까 30개 정도만 해. 턱걸이 5개랑. 그러면 3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사무실에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유지되는 방법 아시겠나요? 유지되는 방법. 음. 자기 수준을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그냥 무심코 그냥 생각만 나면 할 수 있는 정도를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느낌 오세요? 요즘 제 몸에다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책 쓰게 되면 이 이야기는 꼭 성공한 걸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제가 과학의 목표를 좀 많이 잡았다가 실패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과학 목표는 어떨 때 잡으면 되냐면 자기 이미지 상상해서 가는 방법은 모르겠는데 나의 그 자산 규모와 나의 그 인성 규모 이런 거는 상상을 하고 시각화를 시키셔야 돼요. 마인드하고 가까운 책을 지금 제가 쓰고 있어요. 어, 소영님이 타이트하게 너무 좀 쪼아가지고 되게 빨리 소영님 없죠 여기. 음, 일도 많아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유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1시간. 1시간 정도는 어떻게든 뺐어요. 그래서 이제 책 쓰는데 좀 정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만나게 되면 아마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음, 굴곡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곡이 여러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이야기가 있거든, 스토리가.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굴곡 있죠? 상처 있죠? 그게 성공하는 원인이 된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럼 지금까지 없이 그냥 무탈하게 살아왔던 사람은요, 만드세요, 굴곡을. 어떻게 만들까? 음, 그냥 무턱대고 뭘 하나 사, 그냥. 아파트는 그냥 줄부가에게 던져주는 뭔가를 그냥 아무나 그냥 돈 질러서 사버려, 그냥. 대출도 아직 알아보지도 않고 못 했는데 그냥 사버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지인 땡기고 어떻게 하고 고개 졌네. 띵비님 고개 저어버리네, 이거. 네, 굴곡 없으셨구나. 굴곡이 있으셨으면 필요 없어요. 굴곡이 있으셨으면 거기서 그냥 딛고 일어나시고 상상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289는 어떻습니까? 289. 광명 정도의 입지에서 289 용적률은 어때요? 전문가적인 식견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초보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재건축 되기가 조금 힘들겠죠? 느낌 오시겠어요, 이거? 이런 건 뭐가 필요하면 종상향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289인 거 보니까 용적률이 여기가 상업지역까지는 아니어도 준주거라든지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게 될 거예요. 2종은 여기까지 허가가 안 되니까. 이걸 또 잘 모르시잖아. 이것도 뒤에 설명을 넣어놨어요. 아시겠죠? 기초반에서 다 해야 돼요, 이거. 왜냐면 여러분이 종상향이라는 말을 모르면 사실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볼 수가 없잖아. 아파트 용적률을 모르면 이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저는 이거 재건축 확률이 91년 거지만 좀 낮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는 하얀 주공은 재건축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재건축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를 아시겠냐는 거예요, 이유를. 연식은 똑같아요. 소규모고. 이것도 이제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어떤 제도를 열어주긴 했습니다만 이건 소규모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을까? 건폐율도 20 이하가 내가 쾌적하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러면 얘는 건물 아닌 땅도 좀 부족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답답해 보이는 150세대 저기 구축 아파트인 거예요. 그거 좀 높이도 좀 높아. 그러면 재건축 되겠다, 안 되겠다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서울 지나다니면서 아파트가 많이 높아. 그러면 재건축 좀 힘들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용어로 바꾸면 용적률. 있어 보이잖아요. 옆에 배우자 지나갈 때 같이 차 타고 하면서 얘기해봐요. 야, 여기는 뻥뻥 뚫려 있네. 옆 단지가 잘 안 보여. 건폐율이 되게 낮은가 봐.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배운 걸로는 내가 책 읽은 걸로는 배웠는데 책 읽었다고 해 그냥. 좀 있어 보이거든. 한 건폐율 20 이하 같은데 저 정도 동간 간격이면 건폐율 17 정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용어를 이렇게 하라고요. 용어를 이렇게 배우기 전 초보의 용어는 뭐냐면요. 건물 아파트 되게 높네. 뭐 이렇게 좁아? 뭐 이렇게 넓어?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옆 단지에 샤워하는 거 보이겠다. 이게 초보 용어예요. 아시겠죠? 옆 단지에 샤워하는 게 보이겠다를 전문가 용어로 바꿔보세요. 그렇지. 건폐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이게 내 속으면 안 되겠더라고. 채팅창에 이렇게 치셔 쳐주시는 분은 일부야, 일부. 부끄러우신 분들은 가만히 있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막 쳐주시고.
하지만 나는 그 이해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파트 단지를 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지럽죠? 경매가 뭔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이걸 끄라고 이렇게 숨기기로. 아시겠죠? 아까 소유 방법은 초반에 설명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얘기를 묶어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쳐봐요, 채팅창에다. 양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모양으로 말씀해주신 띵띵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양도가 폭이 넓다고요. 소유하는 방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라고 한다고. 이거 다 소득세 내야 돼, 이거. 전부 다. 안 내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세금 거래 이슈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죠. 이거는 심화반이나 전문가반에서만 얘기를 좀 합니다만. 여러분 초보여도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법인이거나 매니저자 아닌 사람, 이거 두 개는 아닐 거라도 무주택자기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수익률 계산기는 그냥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갖고 막 만들어 오겠다 난리를 치지 마세요. 저는 이런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막 이런 거 수집러가 있더라고. 프로 강의를 수강러 있고 프로 자료 수집러들 있잖아. 이거 자료가 있다고 해서 이게 뭘 실력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눌러보시면 제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이제 좀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질부쌤은 이걸 빨리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했구나. 저는 원래 이거 두 개만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매매사업자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한 거야. 매매사업자라면 도대체 얼마가 절약돼? 그래서 이 칸을 만든 거예요. 이 칸. 마지막 칸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취득할 당시에 빠져나올 차익도 단기 차익을 알 수 있겠죠. 장기 차익은 다릅니다. 일반 과세 전환된 2년 후를 보는 게 아니야, 지금. 바로 팔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77%뺀 거고, 법인은 10% 정도 뺀 거고, 얘는 뭐,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여기 한번 6%뺀 걸로 계산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사업자는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는 수익 금액별로 달라. 이거 8,700인데 6%뺀 거면 잘못된 거야. 이런 건 아셔야 돼요. 8,700이 넘어가면 15%예요, 15%. 6% 하면 안 돼. 15%로 해야 돼. 계산 다시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 갖고 해봤는데, 아, 이거 이거대로 정확하지 않던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여기 수식 다르게 바꿔서는, 안 줘, 그냥. 안 줘. 이런 것 때문에 안 줘. 수식 바꿀 줄을 몰라. 그냥 숫자만 넣고 안 하더라고, 이거. 안 줘, 안 줘, 안 줘, 안 줘.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조금 더 초보 때 아파트 하나 사고 나서 얘기합시다, 이거. 드디어 이제 경매로 들어왔습니다. 2시간 지났을걸? 아니네. 35분. 이야. 요즘에 제가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프로는요, 시간을 딱 오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전 이전 강의까지 프로가 아니었나 봐. 계속 30분, 1시간 초과되더라고요. 막, 전달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오프 와보신 분들 아시죠? 뭐, 어중저중하게 하다 끝나죠. 막, 오프도 받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얘기도 막 나누면서 화기애애하게 딱 종료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끝나고 나가기 바쁘잖아, 막. 호다닥, 호다닥, 호다닥.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소행님 하시는 건 앞으로 뺐습니다. 제가 해버리면 소행님 할 시간이 막 10분밖에 안 남고 그러더라고요. 자, 일단 경매. 경매는 경자가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경제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경매 경자가 어떤 한자 경자인지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써주세요. 한 분만 있으시면 선착순으로 제가 그 뭐냐 스피드 옥션 쿠폰 하나 드릴게요. 알리다 경자. 자, 5초 제한합니다. 네이버 찾아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5, 4, 3, 2, 1, 땡땡. 야, 이번 기회 역시 우리가 초보반이긴 하네요. 다툴 경자입니다. 무슨 뜻이냐? A와 B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가격으로 흥정하고 다투어서 팔고 산다는 뜻입니다. 느낌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붙인다라는 뜻은 붙이다인지 지금 써주신 것처럼 붙이다인지 다음 시간까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다투는 매매는 붙이다, 붙다, 스틱, 붙이다인지 보내다인지 여러분이 지금 논란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답을 딱 얘기한 것처럼 딱 있지만 여러분 사실 답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죠? 제가 얘기 안 해줄 거거든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까지 저거 해오세요. 왜냐하면 소송 문구에 경매에 부처라고 써야 돼요. 그럴 때 부처인지 부처인지를 아셔야 돼요. 오케이. 선생님이 답이라고 난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 그러면 소장 검토를 많이 해보실 수 있게 돼. 이런 게 숙제입니다. 인재주님 들어오셨죠? 많이 늦으셨네요. 거의 끝나가는데.
온라인 강의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준님 오시면 제주 이야기 많이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민사 신청. 요거는 별표 쳐놓으세요. 우리가 하는 경매가 민사 신청법에 의거해서 나온 형식입니다. 민사 집행법은요, 강제 집행입니다. 민사 집행법은 이것까지 설명 안 하려고 내가 뺀 것 같아요. 초보니까. 그러니까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여러분이 대법원 전자청에 들어가지고 경매를 넘기고 싶잖아요. 그럼 민사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등기를 치고 잔금을 납부하는 경매계라고 된 거 보셨죠? 그 옥션 사이트 보면 옆에 경매 몇 개, 경매 5개, 4개 있잖아요. 거기는 법원에서 무슨 과이겠습니까? 민사 신청과겠죠. 경매가 민사 신청 절차니까 여러분이 모든 행위를 다 그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설치한 법원의 과는 경매에 해당한다면 민사 신청과이겠죠. 거기에 경매 판결석에 앉아가지고 판단을 내려주는 세네 분 있는 분들을 집행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집행관들은 민사 신청과 소속 집행관실에 소속이 있겠죠. 그러면 경매 받아가지고 서류를 정리해주고 넘겨주시는 분들은 경매계에 소속이겠죠. 만약에 경매 규모가 크다면 1개부터 12개, 14개까지 있을 겁니다. 보통 지방법원 규모는 15개 정도까지 있습니다. 타경이라는 용어는 민사 신청에 해당하는 법정 정리 용어 중에 법정 정리라는 건 뭐냐면 법이 어떤 소송 상황을 정리하는 용어로 민사에 해당하는 게 만약에 채권이면 타채 이런 식이거나 어, 집행이면 뭐 타집 뭐 이런 게 있거나 형사면 형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용어로 이것만 읽으면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혹은 여기 담당관들은 어떤 사건인지를 빨리 분별할 수 있게끔 용어를 정해 놓은 겁니다. 뜻이 있진 않아요. 크진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한자 찾아보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는 앞으로 타경이라는 단어를 본다. 그럼 이게 경매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건 번호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타경이란 말 어렵잖아. 뭐뭐 타경, 뭐뭐뭐뭐. 그냥 2022 타경 1954면 22년에 접수된 경매 사건 번호 중에 1954번째 거 이런 식인 겁니다. 전산에. 감정가라고 하는 거는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이거는 법원에서 지정해 주기도 하고요. 법원 근처에 보통 감평사들이 많이 몰려 있죠. 오케이? 처음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업무는 이 시험을 합격하면 세무사나 관세사나 뭐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전문직이에요. 이거 합격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가장 가치 평가를 많이 하는 공식은 시세하고의 최근 3개월, 5개월, 6개월 내에 시세하고의 합 평균에 의한 감정가를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이버 뒤져보면 나오는 실거래가 5개의 평균을 감정가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감정평가서에 보면 공식은 엄청 복잡하게 돼 있고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지만 이 사람이 대충 주변 시세 5개의 평균을 냈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거기에 어려운 용어로 비교 기준지 해가지고 막 가지고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감정평가했던 당시 연도에 당시 월에 그 집의 5개 거래 평균가일 뿐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2개 평균가인 것도 있어요. 빌라 같은 건 거래가 거의 없죠. 그러면 몇 년 전 거 거래의 평균가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 감정평가액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이게 감정가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유찰된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감정가에 되파는 것을 목적으로 많이 접근하는 게 경매의 방식이고요. 아파트에는 감정가보다 높게 팔아야지. 당연히 시세에 팔아야 되니까. 근데 유찰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비인기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 수도권 내에도 비인기 지역은 서울, 경기권 중에서도 동부 아니고 서부 쪽에 있는 겁니다. 이때문에 인천도 비인기 지역이고요. 파주, 양주, 금천, 시흥, 안산 이런 데까지는 전부 다 인기 지역으로 제가 구별을 하겠습니다. 김포까지도. 이런 데는요, 70%에서 80% 선에 낙찰됩니다, 지금. 감정해 놓은 가격에 70에서 80. 낙찰되고 싶으면 80에 가깝게, 낙찰 안 되고 싶으면 70에 가깝게. 오케이?
문제 없는 가정하에 안에 임차권도 안 들어있고 할 때 인기 지역인 서울과 경기 동부권, 성남이라든지 판교라든 분당이라든지 이런 곳들 있잖아요. 수지, 죽전까지 내려가자면 수지, 뭐 동천 이런데 8호선 지나가는 곳, 혹은 수인분당선 지나가는 곳, 이런 곳은 이런 곳은 90에서 100%의 낙찰됩니다. 낙찰되고 싶으면 100에 가깝게, 낙찰 안 되고 싶으면 90에 가깝게. 오케이? 너무 기준이 쉽죠?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서 그래요. 다 그렇다? 아니다. 뭘 다 그래. 일반적으로 이렇다고요. 나도 평균 낸 거 아닙니까? 각계전투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기 입찰 머신이어서 입찰을 많이 다닐 수 있으면 70하고 위에 있는 90에 가깝게 쓰시는 거고, 입찰 몇 번 가기 싫어 귀찮아 죽겠어 나 그냥 낙찰 받는 게 목표야 하면 100하고 80에 가깝게 쓰시면 됩니다. 싼 거는 비인기 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인기 지역 80선으로 노려보시는 것이 여러 번 경험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매매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그러나 저 개인적인 지로는 아파트는 팔지 않는 것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가고 있습니다. 싸게 산 걸 뭐하러 다시 팝니까? 그냥 가져가면 되지 지금 같은 시기에. 21년이나 22년 같은 시기에 샀던 거는 팔아도 됩니다. 갑자기 막 3개월 만에 이렇게 오르기도 하니까. 사실상 여러분 기억 속에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3개월이나 4개월 만에 1억씩 오른 경험들이 지금 다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지금 주택이 없으시다면 그 시기를 안 겪어본 거고. 그런 시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팔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을 이 기회에 마음속에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그렇게 오르면 안 돼. 1억이라는 게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2, 3년 걸려야 돼요, 보통. 전세 한두 바퀴 돌리고 나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평균적으로 연봉이 뭐 2,500, 3,000이라고 치면 요게 올라가는 속도하고 맞아야지 이 세상이 안 망할 거 아닙니까? 멸망하지 않는 방법 아니에요? 멸망이 왜 그러냐면 아무도 집을 가질 수 없고 한 1% 정도 되는 사람만 집을 전부 다 가지게 되면 멸망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럴 때마다 금융위기가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무너지죠. 미국도 지금 위기가 올만하다가 지금 너무 시장이 잘 살아나고 있어서 지금 걱정이 돼요 지금. 여러분은 우리나라 월세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말이 아니에요.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데 빼고요. 동남아 빼고 선진국들 중에서 진짜 싼 편이에요. 이거는 해외 유학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원룸 기준으로 2, 300 내는 게 저기 뉴욕시티 정도에서는 되게 흔한 일이에요. 이거 아시나요? 원룸이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게 원룸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북향, 서양 보고 있든지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걔들은 건물 아무렇게나 지어놔. 햇빛도 안 들어와.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보통 한 10평도 안 되나? 10평 정도 된다? 이렇게 정도 볼까요? 그런 데가 막 300, 400 정도 한단 말이에요. 월 렌트가. 우리는 3, 400이면 어디 갑니까? 서울에서도 괜찮은 데 갑니다. 1억에 400짜리 찾아보세요. 서울에서 20평대 이상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우리는 아직 싸다는 거예요, 월세가.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봐. 투자자 입장에서. 월세 수익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월세 전환 수익률. 제가 위에 수익률표 보여드렸는데 월세 전환 수익률표가 있어요. 거의 안 나와요. 1%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인기 지역은. 유찰가하고 최저가. 유찰가는 한 번 유찰 때마다 30%씩 떨어집니다. 두 번 유찰되면 그 가격에서 다시 3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만 떨어져도 거의 반값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는 2회 유찰 이상을 찾아보시면 안 돼. 경험적으로 신건이나 1회 유찰가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색 조건에 2회 유찰은 배제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한정지는 거예요. 저는 초보니까 아파트만 할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건 또 달라요, 기준이. 그냥 여기 다 초보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 강의는 쪼개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다르게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눈을 떴다 뭐 이 정도의 얘기의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저 입찰 보증금에서는 입찰하신 분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냥 아예 적었어 내가. 최저 입찰 보증금은 어디서 실수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쓴 입찰 가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찰되면 유찰된 가격을 최저가라고 정해놓는 가격이 있어요. 그게 그 가격에 팔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최저가인데 그 가격의 10%가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저가하고 이 최저 입찰 보증금 이 두 개를 묶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중간에 다시 한번 해야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까 우리의 표지들. 지영님하고 저기, 윤준님이랑.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야, 이거? 빨리 얘기해줘요. 네, 좋아요, 영주님. 형주님. 반만 이해됐어요. 다시. 형주님 기준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반만 이해됐다는 말은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감정가라고 하는 게 감정평가사가 결정해놓은 금액이에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1억이라고 감정을 내려서 아파트를. 그러면 한 번 유찰이 됐네. 한 번 유찰.
그러면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7천만 원을 유찰가라고도 부르고 최저가라고도 불러. 이 단계에서는. 맞아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유찰이 됐네요. 그럼 7천만 원의 30%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7천이면 기준을 10%로 700 놓고 2,100 바로 뺄 수 있어야 된다고. 한 5천 정도가 됐잖아요? 그죠? 이 계산이 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10, 100, 1000, 이걸 기준가로 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5로 가든 3으로 가든 7로 가든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5천만 원이 됐으니까 2회 유찰가는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2회 유찰가가 지금 최저가인 상황이잖아요. 그냥 유찰가는 최저가가 아닐 수 있죠. 왜냐면 1회 유찰가도 있었고 2회 유찰가도 있었으니까. 형제님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오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실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들으실 때 더 이해가 되실 텐데 100에서 50으로 내려가는데 두 번이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파트 검색하실 때 2회 이상 유찰된 거는 빼고 검색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려운 권리가 묶여 있거나 뭐가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전세금. 전세금 다 인수해야 돼. 그럼 그 가격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2회 유찰 이상 된 거 빼세요. 지금 아파트는 들어오시는 거 보면 신권을 또 많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신권하고 수도권 기준으로 인기 지역은 신권에 검색하시고요. 신권은 무조건 낙찰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수도권 바깥에 조금 비인기라고 생각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은 1회 유찰가를 기준으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이러면. 그 다음, 기일입찰표. 자, 이제 기일입찰표까지만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뒤에 부분은 2강으로 넘길 겁니다. 그리고 질문 좀 받고 운영에 묘가 있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프로는 시간을 딱 지킨대. 참, 나 그거 충격받았어. 우리 선생님 말에. 아, 내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했구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시간 조율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였잖아요. 좋아요. 기일입찰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건 번호 이 부분을 실수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아요. 왜냐면 여러 개 분석을 했는데 기일입찰표를 내가 미리 이렇게 써놓을 수 있죠. 아, 그래서 좋아하시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난 프로가 될 거야. 프로 강의하겠습니다. 프로가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딱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좋잖아요. 제가 물론 말을 재밌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니까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사실 딱딱 예측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2시간 후에 뭐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시간을 내가 함부로 뺏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경제학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저보다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시니까 제가 늘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의 시간도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 금이야, 금. 나중에 이제 마인드 제 책 쓰는 거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시간 진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아까 얘기했죠. 어, 유튜브 쇼츠 넘기는 그 3시간 동안 아실을 넘기시라고. 아실 구를 정해서. 그거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아실. 아실을 내가 마포구에 살아. 아니면 내 사는 동네부터 찍어요. 그래야 이해가 돼. 동네를 딱 찍어놓고 여기 이런 아파트가 있었어? 처음 보는 아파트인데? 얼마일까? 들어가 보는 거야. 전세, 월세. 이 정도 거래돼? 야, 최고가를 이 정도까지 갔었네? 이게 시작입니다. 이거 3시간 하시면 동네 파악은 돼요. 그러면 길거리 돌아다닐 때 눈이 달라져요. 아, 저건 판상형이어가지고 쌌구나. 아, 비쌌구나. 저 복도식이어갖고 좀 쌌네. 아, 저기 평형이 주로 저런 평형이 모여있구나. 15평, 28평, 30평, 40평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아파트들이 비싸구나. 대단지니까. 이런 느낌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은 여기다 쓰시면 돼요. 혼자 가실 거니까. 대리인을 보내시면 대리인은 여기다 쓰는 겁니다. 저는 대리인으로 자주 가니까 이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주로. 저는 기본 세팅값을 대리인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287만 원이었다는 건 최저가는 얼마였다는 얘기입니까? 숫자 써보세요, 다. 최저가는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최저가는 그냥 한 단계만, 공 하나만 더 붙이시면 돼. 근데 이 최저가가 유찰가랑 같다, 다르다. 네, 다르다. 유찰가는 1회, 2회, 3회, 4회, 5회가 있잖아요. 지금 이건 도로 들어간 거예요. 5회 유찰가예요. 이게 3회 유찰가인가, 4회 유찰가인가, 5회 유찰가 그럴 거예요. 3, 4회 유찰되기 전에 도로는 안 들어갑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도로에다가 1억씩 묻어두고 지금 이 돈만 봐도 딱 보면 2,800 썼다는 얘기는 한 3,000원 썼을 텐데 3,800 정도를 도로에다가 한 사람이 묻어놓는 게 말이 돼요? 3,800이면 아파트 하나 수도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차익 한 5천 정도 낸다 해도 한 1,000만 원 남겨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도로에다가 묻어놓고 20년 기다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공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용쌤이 너무 잘 만든 시스템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봉투 하나 누가 올리면은 뭐 연이라도 좀 닦거나 카페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으면 막 30명, 40명씩 댓글을 다시던데 그러지 마세요. 15명에서 끊어. 사실 끊고 싶은데 제가 아직 그럴 권한이 없어가지고. 에이, 40명 하면 서류 작업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자동화로 시켜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엑셀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거 입력하면 여기에 탕탕탕탕 다 뜨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공개 드릴 수 없는 어떤 다른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 인적사항 입력하면 쭈르륵 해갖고 표가 다 나오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입찰가 쓰실 때도 실수 되게 많이 하십니다. 아, 첫 번째 실수 얘기 안 드렸구나. 물건 번호 안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물건 번호는 기본 세팅값이 1번인 게 아니에요. 물건이 여러 개가 없는 건 아예 물건 번호가 없어. 안 써야 돼. 안 써야 돼. 1번인 거는 2번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2번이라는 건 1번만 있을 수도 있고 3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물건 번호가 1이라는 게 있다는 건 2번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왜 물건 번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산이 두 개가 있었겠지. 근데 빚을 못 갚았어. 그럼 두 개가 다 넘어가는 거죠. 맞죠? 그러면 채무자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채권자가. 채권자가 한 명이 아니면 경매를 여러 사람이 넘길 수도 있네요. 그런 사건을 중복 혹은 병합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사건 번호가 통합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23 타경 516 유사로 밑에 2023 타경 418 197 이래가지고 두 개가 같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으면서 중복 혹은 병합 이렇게 돼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채권자가 많았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느껴? 입찰하는 우리에서는 취하될 가능성이 매우 낮겠다. 채권자가 많았다면 돈 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고 언젠가 경매 다시 넘어올 건데 취하가 또 얘가 취하를 아무리 이 집을 살리고 싶어도 취하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뜻이죠. 권리관계 복잡한 것일수록 그래서 경쟁률도 낮고 여러분한테 유리합니다.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오케이? 저는 기초반을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것까지 목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안전한 거를 100% 넘게 받아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90% 이하에 받아가실 수 있는 물건 혹은 인기 지역에도 한 80에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 나가셔서 수익을 좀 보시고 수익이 되네 하고 다시 한번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가 이 기초반의 목표예요. 제가 1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물론 제가 적극적인 공투나 막 이런 걸 잡고 캐리하거나 목 잡고 멱살 잡고 캐리하진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한 120분 되는 분 중에 낙찰받은 분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률상으로 굉장히 낮은 게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발품불패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왜 많이 나오냐면 원래부터 그 낙찰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분들이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몰려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그 에너지 받고 막 채팅창에서 이 사람 낙찰받다 하니까 용쌤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낙찰받아? 이러면서 막 낙찰받고 이러는 거예요. 경쟁이 되는 쪽으로 사람을 바꾸면 마인드가 변화한다. 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 사람 안 바뀌어. 사람 변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주로 많으면요. 자기도 안 바뀝니다. 그럼 그 사람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분위기 너무 달라요. 아시겠죠? 응. 야근은 원래 엄청 피곤한 거 죽고 몸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근 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한 집단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진짜. 찾기가 아주 어려워서 그렇지.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 완전 비인간적이에요. 여기 근무 시간들 보면 다들. 근데 아무도 근무하라고 하지 않아요. 참 웃긴 곳이에요, 정말. 저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거 시켜서 한 거 아니거든요. 참 시켜서 하면 안 하지 아무도. 여기까지 오늘 할 거예요. 여기까지. 뒤에 부분 다 파일로 들었기 때문에 이 강으로 넘어가는 게 상당한 많이 자료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끊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 받을 거예요. 오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좀 안 되셨던 분들은 질문 두 개만 받겠습니다. 나 좀 풀어갔죠? 두 개만 딱 받겠습니다. 두 개만. 없어요? 너무 완벽했어? 퍼펙트했어? 그러면 더 좋고요. 기록은 중지하겠습니다.